안녕하십니까 이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영화도 못 보고 약 4시간, 5시간째 안가에서 대기 중인 이 박사입니다. 뭐 영화를 왜 못 봐? 야, 이 개새끼야. 정말 오랜만이다. 예매해놨었어? 아니, 원래 어바웃 타임이라고 그 영국 그 코미디 있는데 그 영국 코미디 제가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보려고 그랬어요. 오늘 저녁에? 네, 그래서 혼자? 이거 저 녹음 끝나고 보려고? 녹음 끝나고 뭐 홍대 가서 보든가 뭐 그러려고 그랬지. 근데 아무래도 감이 이상한 거예요. 아니 원래는 아까 원고 오면은 그러니까 원고 일찍 오면은 원고 보고서 오후에 볼까 했는데 원고가 안 오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예매해놨던 걸 급 취소했지. 그리고서 왔더니 아니나 달라. 원고가 안 됐대. 야, EJ 최초다. 쪽대본을 넘어서 현장 대본을 지금 받았습니다 저희가. 아니 이 작가가 터덕터덕 오더니 여기서 썼어. 아니, 그러니까 일단 메신저가 왔어요. 야. 나 원고다 안 됐으니까 니네 좀 공부 좀 하고 있어. 아니 뭐 다 써가지고 오겠지. 공부하고 있는데 왔어. 근데 빈손이야. 덜렁덜렁 야 나 원고 못 썼는데 그리고 뒤에 잔뜩 메모만 해가지고 온 거예요. 아 그래 그럼 저기 사무실 가 써라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계속 카톡이 오는 거야. 야 너 뭐 조사해. 야 너 뭐 조사해. 아니 나도 주변에 책이 있고 뭐 도서관 가서 찾아야지 이걸 할 거 아니에요. 아니야 우리 간만에 지금 분업화해서 지금 원고 짰어요 지금. 아이 나 참. 존나 간단한 거만 맡긴 거야 이 그래 새끼들아. 알아 임마. 누구나 다 아는 거. 그럼. 네. 그렇고 근데 왜 오늘 이랬냐면 씨발 배정자 이 개 같은 년. 아 자료가 나쁜요. 없어 자료가. 오늘 도서관에 씨발 다 뒤져도 없어. 제가 지금 이 작가 진짜. 얼굴을 보고 있는데요. 머리가 한 몇십 개가 더 빠질 것 같아요. 아니 지금 며칠 전부터 말이죠. 온 동네 도서관을 다 뒤져도 이 배정자 같은 년에 진짜 자료가 없어가지고 아이 나쁜 년. 이 친일파이 온갖 악행을 다 저지른 년에. 이런 정자 같은 데를 만나.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 원고를 현장 대본을 여러분한테 드리는. 아 고맙습니다. 덕분에 그래서 지금 오후에 영화도 못 보고 이제 멀거니 있다가 모 드라마 작가가 이런 걸로 유명하다며. 연기자들 대기시켜놓고 쪽대본 나가는 거. 그치, 이해가 돼. 성격도 비슷해 내가 보니까 그 양반이랑 그 임모 씨랑 거의 비슷합니다 이 작가랑. 그래요. 어쨌든 간에 이제 뭐 우리가 그래요. 일단은 사실은 녹음을 계속 구성현 씨 녹음 하고 원래 그날 다 하려 했잖아. 그렇죠. 그날 3개를 뜰라 그랬는데 2개밖에 못 떴죠. 2개밖에 못 떴고 하나는 이제 이거 배정자 특집은 그 다음 날 뜰라 그랬는데. 네. 우리의 그 구성현 선생님. 이거 정말 잘하시다. 아니 이 양반 말이야. 맥주 한 잔만 하고 갈게 이러더니 새벽에 다시 반까지 집에 안 보내고 말이야. 게스트가 집에 가야지 우리도 준비를 해가지고 게스트보다 우리가 먼저 일어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날 출근해야 되는데. 아니 그 다음날 10시에 우리 은감독님 녹음실 오시라고 약속 다 잡아놓고 4시 반까지 술을 먹으면 은감독님 오후 2시 3시 전화해도 전화를 안 받아. 자느라고. 그래서 토요일날 녹음을 못하고 부디 오늘 녹음을 하게 됐어요. 일요일이죠 지금. 일요일 녹음. 그래서 어쨌든 제가 우리가 한꺼번에 다 3개 올린다 그랬는데 그건 안 될 것 같고요. 어쨌든 빨리 하려고 오늘 이렇게 현장 대본을 만들어서 한다는 점 이해해 주시고. 뭐 덕분에 좋은 점도 있지. 시사 문제나 이런 거 할 게 없잖아. 할 게 없어요. 할 게 없고. 근데 3편인데 한 편은 몰라. 내가 지금 고민 중이야. 네. 존나 재미가 없어가지고. 총수 개새끼야. 존나 재미가 없어가지고 어떻게 우리 나는 잉여다 잉총수 불렀는데 새끼 존나 재미가 없어. 아니 걔는 잘해보려고 준비를 많이 해온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재미가 없는 거야. 지네 방송할 때처럼 그렇게 하면 될 텐데 괜히 말이야 뭔가 좀 쫄아가지고 EJ 방송 팬들한테 뭔가 보여주려고 하다 보니까 전혀 재미가 없었어요. 근데 꼬미남이더라. 아니 사석에선 재밌다니까 그 친구. 네. 잉총수 꽃미남이야? 그 정도? 네. 뭐. 네. 특별히 아껴하잖아 또 이 작가가. 내가? 네. 그냥 그런 애들 좋아 나는. 네. 그렇지 우리처럼 백도 없고 그래. 줄도 없이. 열심히 하잖아. 그렇지. 그렇죠. 보기 좋고. 그래 뭐 그거는 뭐 이 방송을 듣고 있을 나는 잉여다 잉총수 또 잉총수 팬 여러분들 안 올라갈 확률이 대단히 높다. 이런 말씀을 미리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3개 한꺼번에 올리고 싶은 마음 굴뚝 같았지만 어쩌겠습니까? 재미가 없는데. 재미가 없다 잉총수. 그리고 말이죠. 구성의 특집 오늘 새벽에 업로드됐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오늘 새벽에 업로드했는데 그 사이에 또 엄청난 많은 반응을 보여주던데 굉장히 좋은 반응들이 많이 네. 있어요. 예. 감동적이다 뭐 이런. 간만에 게시판에 예. 악플 말고 좋은 얘기가 올라왔습니다 지금. 그래요? 그런데 뭐 또 어떤 사람은 재미없다 이런 분들도 계시는데 그냥 반들은 그 재미만을 찾으려면
개콘이야 그런 걸 보셔야지. 뭐 방송 우리가 코미디 프로도 아니고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굉장히 아주 좋은 반응을 보였는데 근데 우리가 녹음 주기가 촘촘하고 지난번에 구성애 씨 인터뷰할 때 그 앞에 방송에 대한 리뷰를 못 해드려가지고 앞에 방송 얘기를 못 해드린 부분도 있네. 조용기 2 굉장히 반응 좋아요. 그러니까 그래요? 뭐랄까 저는 이제 리뷰를 보고 느낀 게 우리 저기 개신교 자체를 깠다는 그런 악플들이 쑥 들어간 느낌이 들더라고요. 2편 때 봐라. 1편 때는 좀 예. 있었지 악플이. 2편 때 봐라.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반박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걔네도 할 말이 없고 무엇보다도 교회 저기 신앙이 깊으신 구성애 선생님께서 또 방송에서 니네 방송 잘했다. 적절한 선택이었습니다. 아니 근데 교회 다니신 분들이 저한테도 메일 많이 왔어요. 외국에서 교회 다니신 분들도 가슴이 아프지만 인정한다.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 와중에 또 뭐 이 작가의 독단이 꼴보기 싫다 이런 분들이 많은데 그건 뭐 그렇습니다. 아니야 그 이 작가가 지금 방송을 여러 개 좀 계속 압박을 하면서 지가 막 생산을 해내잖아. 그러다 보니까는 악플러들이 이걸 못 쫓아가. 악플들이 순서가 없어 이제. 그리고 이 작가가 독단이 아닌 게 오랜만에 제가 선곡한 곡을 또 이 작가가 선곡을 해줬어요. 이 작가는 절대 독단쟁이가 아니에요. 우리는 뭐 해달라고 해줘. 그래요. 그건 그렇고 그럼 욕처방 한번 가봅시다. 네. 박주원님. 네. 우리 EJ 조합원입니다. EJ 조합원. 박중원님 맞죠? 박주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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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등학교 5학년을 둔 돌싱남이라고 하셨는데 EJ를 말이죠. 초딩 5학년 아들이랑 같이 듣는다. 버전은 어떤 걸로? 그냥 듣는데 우리가 하는 진짜요? 거. 라이브 버전으로? 그래서 뭐 19금 필요 없다 그러니까 이거야. 그 청소년 거 안 듣고? 욕이라든가 뭐 성문제 이런 거 다 우리 아들은 충분히 그 정도를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양반들이 이 형들이 뭘 얘기하는지 충분히 느낄 정도의 어떤 그런 훌륭한 아들이다 이 얘기겠지. 5학년 때는 말이죠. 딱 내가 정치에 관심 둘 나이 아닙니까? 그렇죠. 앞으로 아들 깔때기 확 돌았는데. 박주원 씨 아드님께서는 이제는 박모건도 이제 이 작가만큼은 천재가 될 그럴 가능성이 수도 있다? 있어. 괜찮아. 들어도 돼. 그러니까 듣고 있는 할땐 이 박주원님께서 친구인 안준우님을 욕해달라 이렇게 욕처방을 사연을 보냈습니다. 이 안준우님이 뭐 하자는 양반이면 신춘문예에 등단한 작가랍니다. 이 작가 같은 작가인데? 나는 얌배 작가잖아. 신춘문예가 어디 있어, 씨발. 그럼 소설이나 뭐 시나 그렇습니다. 그런... 소설이나 시를 쓴다 그래요. 네. 2011년에 정식으로 신춘문예에 등단했다고 합니다. 어떤 작품으로요? 악어의 눈물을 위하여 이 작품으로 신춘문예에 등단했고. 근데 그 신춘문예나 무슨 신문사에 신문사에서 모집하는 거 그렇게 등단하는 게 그거 쉽지가 않습니다. 장난이 어려워요. 굉장히 고시예요, 경쟁률도 고시. 높고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다 하여튼 그런 대단히 일단 열정도 있고 또 끼도 있고 뭐 재능도 있는 그런 분인데 일단 먹고 살 게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결혼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무역 비즈니스를 함께 한답니다. 투잡. 투잡을 뛰는데 무역 비즈니스 이 사업이 잘 되다 보니까 말이죠. 요새 배가 쳐불러가지고 작품 활동을 안 한답니다. 작가 생활을 하기 위해서 무역 비즈니스를 했는데 그렇지. 꼭 주객전도가 된 거죠. 그렇지. 지금. 이제 돈 좀 버니까 배 부르고 등 따시거든. 그러니까 글을 안 쓴다. 그러니까 친구 박주원 씨께서 너무 아깝다는 거야 이 재능을. 이게 자기는 문학의 손실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어쨌든 EJ 3인방에 아낌없는 욕처방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정신을 차려서 다시 한번 작품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달라고 합니다. 오늘 안준우님 잘 걸렸어요. 저희 지금 4시간 반 대기했기 때문에 이 박사가 도끼가 올라 있어 지금. 자, 일단 물론 그 등단한 그 작품 활동이 이게 돈 맛을 보다 보니 그게 좀 작품 활동이란 거에 흥미가 떨어졌을 수도 있는데 일단은 안준호 작가님은 가슴에 손을 얹고 자신이 진짜 원하는 게 작품이었나 돈이었나를 잘 생각하시면서 야 이 새끼야 난 아니 그렇게 어렵게 신춘문예 등단해놓고 그리고 뭐 자기 돈 벌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돈맛 들여가면서 자기 열정을 그렇게 포기하나? 뭔 길을 가지고 뭘 그러려면 뭐 했니? 왜 신춘문예 아주 좋은 경험하셨습니다. 이 작가 한번 봐봐. 이 작가 그 신길동 학고방에서 어렵게 올라와가지고 끙끙대면서 쓴 그 영원한 라이벌 김대중 대 김용삼 그리고 와주태 예박지들 그렇게 썼으니까 이 새끼가 그래도 이 정도 작가 대열에 올라오고 그랬지. 아니
확실히 음악은 음악 미술 그리고 문학은 예술은 배고파야 돼. 배고파야지 된다는 그런 게 있고 그리고 임춘혜 씨도 그 라면 먹으면서 해가지고 뭐 아시안 게임 그런 설도 있고 그런데 아니 좀 굶으면 그 열정을 승화시켜 가지고 좀 작품 활동을 할 생각을 해야지. 아니 그 말 나온 김에 이 작가 이 개새끼야. 너 씨발 요새 작품 안 하냐? 네 요새 신간 언제 나오냐고 사람들이 그렇게 요구하는데 너 요새 왜 그래? 아 요즘 바쁘세요? 계약했어. 아, 그래? 했어? 2월 28일까지 원고 넘기기로 계약했어. 오 그래? 저 또 한자도 못 썼어. 저 또 계약금만 받아 쳐먹고 작살났습니다 이제. 야 왜? 너 보름이면 쓰잖아. 그렇지 보름이면 쓰지. 그런데 말이죠. 이 배부를 때 쓰면 잘 안 나와. 나의 역작 와주테이 박쥐들. 나 존나 배고플 때 썼거든. 존나 힘들었잖아 그때. 한 달에 씨발 돈 50벌 때 그때 나온 게 와주테이 박쥐들이야. 그래도 그거 뭐 8개월 만에 이세 찍었지 않습니까? 저또 씨발 그런데 앉아까 이 개새끼야. 너 씨발 작가라는 새끼 이따오짓 하면 가족을 위해서라도 씨발 역시 작품 활동 해야 될 거 아니야. 아 그리고 정신 차려야지. 안 작가 이 새끼야. 너 자제분들이 있는지 자제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부끄러운 아버지가 되진 말아야 될 거 그럼. 아니야. 그래도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열정을 가지고 사시는 모습이 있었구나. 그때 당시에는 원망스럽겠지만 나중에 자제분이 어른이 된 다음에 우리 아버지 자랑스럽게 생각할 만한 그런 거 하나 남겨놓으면 좋지 않겠어? 자제분은 아버지의 돈을 기억하기보다는 아버지의 책을 더 기억하는 게 워낙 당연하지. 겁니다. 씨발. 아유 돈은 쓰면 없어지지만 책은 남잖아. 그렇지. 썩지도 않아요 책은 잘. 좀 작품 활동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 개새끼야. 대가리 막 쪼개볼까 씨. 너도 열심히 써 이 새끼야. 이건 저한테 하는 욕이었습니다. 이번에 말이죠. 제가 2월 28일까지 써주기로 계약서를 쓰면서 출판사에서 말이야. 왕해서제. 계약서 3개를 들이밀더라고. 그러니까 아예 내가 딴짓 못하게. 작품 3개짜리를 갖고 왔어. 그러니까 내가 사인하는 순간 앞으로 1년 동안 3개를 써야 되는 거야. 야 근데 지난번에 계약했던 책 권수는 다 채웠나? 다 채웠지. 다 채웠고. 하긴 당신이 배부를 때 쓴 정치과의 1교시 어떻게 됐나? 씨발 존나 부끄러운 책이야. 존나 부끄러운 책이야 씨발. 그거는 뭐 그렇습니다. 옛날에 제가 도탈에 올렸던 정말 허접 쓰레기 같은 글들을 모아서 돈 좀 벌라고 한 건데 역시 그게 제일 많이 안 팔렸거든. 사람의 그래? 진정성이 묻어나는 아니 것 근데 같아요. 우리는 그랬잖아요. 초반에 그게 근데 반응이 좀 초반 반응은 빨랐잖아. 아니 근데 그 책이 깊이가 없다는 거. 그렇지 깊이가 없지. 쉽게 읽을 수가 있어. 그치. 말 그대로 존나 쉽게 그냥 읽을 수 있는 책이고 사실은 와주테이 박쥐들이나 또 바람이 불면 당신인 줄 알겠습니다. 또 김대김이 제일 좋아. 이런 나는. 책이 좋은 거고 정치가 일교시는 그냥 돈 벌려고 쓴 거야. 근데 뭐 돈도 제일 안 친구기도- 벌렸고 친구기도 하고 옆에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저는 가장 이 친구가 열정적으로 쓴 거는 김대김 그리고 가장 지 곤조대로 쓴 거는 와주테이 박쥐들. 저는 그 두 거는 이제 강추합니다. 오랜만에 외쳐보자. 외주테이의 박쥐들. 아 근데 이번에 변호인 개봉했잖아. 네. 이것 때문에 바람이 불면 당신인 줄 알겠습니까? 다시 나가? 다시 요즘 다시 나간다. 반등이야? 많이 나가는데 반응이 또 상당히 좋다고. 변호인들이 아마 지금 누적 관계수 900만 원 돌파를 했는데 여러 사람 먹여 살리는. 그러니까. 야. 그리고 이거 옛날에 말이야. EJ 한참 인기 있을 때 또 EJ의 고마움을 표시하기 위해서 바람이 불면을 산 사람들이 많아요. 네. 사놓고 안 읽었지. 근데 이제 읽기 시작한 이제 거야. 변호인을 보고 읽기 시작한 거야. 그러면서 야 역시 좋은 책이다. 이런 반응이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인간도 운빨은 시대가 어렵다 보니까는 슬픈 영화들에 사람들이 몰리는 것 같습니다. 예, 변호인들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그 2월 6일날 개봉되는 영화 또 하나의 약속. 이 영화도 저희 시사회 갔다 왔는데 매우 명작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쎄보고 있어야 돼. 내가 봤을 때는 영삼형이 죽어주면 김대김 또 김대김 나가게 돼 또 있어. 나간다. 그거. 야 근데 가장 정정한 양반을 시에서 보내고 그래. 당분간 안 가실 것 같은데? 글쎄 뭐 어쨌든 하여튼 우리 안 작가님 좋은 작품 활동 많이 하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정말 부탁 말씀 드리는 거예요. 야. 더 나이 드시기 전에 한번 그럼요. 본인의 열정을 다시 한번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그럼,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야, 그러면 욕심만 거기까지 하고 오늘의 욕처방은 그런 거네. 안타까움에 대한. 안타깝지.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안 하니까. 나도 정말 그 학위 논문 그러니까 방학해가지고 돈도 안 벌리고 그럴 때 학위 논문밖에 쓸 게 없을 때 학위 논문이 나왔거든요. 그 책 한 권 분량의 논문들이 나오긴 나오더라고. 뿌듯하지. 그럼. 그럼. 그러니까 나 학위 수여식 할 때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뒤에서 이렇게 보시는데
야, 너 학위계 이렇게 쓱 어루만지면서 바라보는데 울컥했다 그러시더라고요. 야 이 개새끼야 부모님들 그렇게 울타는데 내가 이보고 책 쓰라고 한 지가 지금 몇 년이 지났냐 이 미친년아. 지금은 이 개새끼도 이거 지금 할만 니는 이 안작가한테 말할 새끼도 야, 안돼. 야, 이 새끼야, 나 욕처만 끝났어. 왜 들으래? 숙제할 게 있어. 나도 숙제할 거 내가 몇 지랄하는데. 번 얘기했니? 내가 뭐라 했어 뭐 바쁘다는데 이런 말 하지 말아 했지. 너 그대로 돌려줄게 이 개새끼야. 오늘 원곡으로 왜 이렇게 나왔어 이 새끼야. 자, 이런 오늘 늘 노력하다 그렇게 된 거야 이 새끼야. 이런 안준우 씨 덕분에 이 박사와 이 작가가 지금 서로 칼질을 해대고 있습니다. 지금 감사합니다. 당신한테 넘어갈 차례인데 지금 말 안 하고 있는 거야. 막은 거야 지금. 그래서 그래 알았습니다. 거기까지 하고 자 그러면 시사 문제 들어가 봅시다. 근데 시기가 짧아가지고 시사거리가 있나요? 하나만 하지 뭐. 윤석열 팀장이 좌천됐네요. 대구로 갔죠. 예, 이건 뭐 당연히 예상되는 예상은 바 했지. 아니겠습니까? 그것뿐만이 아니고 박형철 형사 공공형사부장 또 박은재 대검찰청 미래기획단장 어쨌든 지금의 정부에 반기를 든 반기라고 할 수 없죠. 그냥 제대로 밑보인 수사하게 거야. 해달라. 이렇게 그렇지. 말한 양반들을 전부 좌천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옳고 그름 문제를 따지는 역할을 하고 나쁜 사람들을 잡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나쁜 사람을 나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옳은 걸 옳다고 그러고 그런 걸 그러다고 했는데 다 불이익을 받았네. 그렇습니다. 또 어. 반면에 말이죠. 이 여기자 성추행했던 이진한 검사 이 양반은 이번에 쫓겨난다고 다 예상했거든. 왜 이 여자를 기자를 성추행하고 이러면 이거 뭐 말이 안 되는 거지. 검찰의 품위를 아주 손상시키고 말이야. 네. 근데 이 양반은 좌천되지 않았어. 왜? 이 양반은 우리 박근혜 대통령의 마음을 심중을 읽고 하라는 대로 했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대로 됐다라고. 이거는 뭐 똑같은 거죠. 옛날에 BBK 수사 때 BBK 수사를 했던 검사들이 전부 다 승진하고 영전됐던 그런 기억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하죠. 우리 대한민국 검찰들이 잘 알아야 돼. 권력을 대통령 손에서 놔가지고 니들이 마음껏 한번 수사해봐라. 라고 말했던 노무현 같은 사람한테는 만만하게 말이지. 계기고. 개개가지고 그렇죠. 검찰과 대통령 얘기 한번 합시다. 어. 이 지랄 하더니 말이야. 그렇지. 자기들 목줄 쥐고 흔들었던 이명박, 박근혜 이런 사람들한테는 꼼짝도 못하고 말이죠. 그래서 니들이 지금 이렇게 되는겨. 그나마 몇몇 정의로운 목소리, 정당한 목소리를 냈던 사람들은 전부 다 좌천을 당하고요. 이게 이제 권력의 주구가 되는 건데요. 검찰 전체가 이런 윤석열 같은 사람처럼 똘똘 뭉쳐가지고 말이죠. 검찰권 독립을 이렇게 요구하면 정부가 이렇게 할 수 있나? 못한다고. 그런데 이 박근혜 이 정부에 알랑방구 끼고 주구가 돼가서 이런 애들이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정부에서 지들 마음대로 이렇게 하는 거죠. 박근혜 정부의 미래 비전이나 경제 정책, 통일에 관한 논조는 전혀 예상을 못하지만 박근혜 정부한테 정확하게 예상할 수 있는 거 하나가 있습니다. 밑보이면 좆된다. 그런 거야. 이거를 이제 이렇게 하면 당연히 욕먹는 거 알거든. 그러면서 왜 이걸 했냐. 방금 세장이 말한 것처럼 니네 우리한테 잘 안 보일 거야? 그러면 밥줄 날릴 거야. 그렇지. 이렇게 하는 거야. 출세 보장 못해. 이렇게 하니까 뭐 이제 알아서 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뭐 인간이라는 게 나약하죠. 네, 그러니까 권력을 가진 사람에게 줄을 대고 그럴 수밖에 없고. 근데 이게 인간의 본성이라고 하지만 이런 인간의 본성을 뛰어넘는 무엇인가가 있지 않으면은 검찰 업무 하면 안 되고. 그렇죠. 이게 왜냐면 그래도 검찰이 어떻게 권력 기관 아닙니까? 권력 기관이고 국가 공무원이기 때문에 국민의 세금으로 먹고 사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이 양반들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옛날에 그러니까 우리가 친일파 욕하는 건 뭡니까? 뭐 우리 옆집에 사는 뭐 철수 아빠, 앞집에 사는 영희 엄마가 친일했어. 그거 욕하는 거 아니거든. 그럼요. 권력을 쥐고 있었던 사람들, 소위 말하는 사회 지도층 이사 이런 사람들이 친일했을 때 그걸 가지고 뭐라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소시민들이 여기에 뭐 바람 부듯이 이렇게 휘청휘청 되는 거는 우리가 뭐라 그럴 수 없어요. 다만 이런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 엘리트들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지. 이 사람들도 이렇게 하는데 일반 시민들은 국민들은 뭘로 보고 있겠어, 걔네가. 그러니까 저는 안타까운 일이고요. 더더욱 안타까운 일은 또 검찰에서만 일어나지 않았다. 경찰에서도 일어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권은희 수사과장이 아이고. 승진해서 탈락한 이거 말이죠. 자 봅시다. 이 양반 고시 출신 아닙니까? 그렇죠. 고시 출신이 총경 승진을 못했다. 역사상 한 명밖에 없답니다. 사법고시 출신 경찰이. 그런데 이번에 권은희 수사과장이 탈락했어. 그러니까 이거 뭐 외압에 의한 탈락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비판이 이랬어. 또 사실 이전부터 네티즌들이나 어떤 많은 사람들이 경찰청 홈페이지에 글을 올렸거든. 권은희 수사과장 진급할 때 누락시키면 안 된다. 그렇지. 여러 올리면서 압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여론도 무시하고. 그 여론을 무시하면서 했다는 것은 이건 뭐 100%지.
100% 밑보였다. 네. 네 마음대로 말이야. 거기 가서 진실을 이야기하고 이랬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은데. 아니 댓글 읽으신다며. 이런 거 안 읽으시나 본데? 그래 이게 경찰이 지금 대응도 웃긴 겁니다. 외압 없었다 이렇게 주장하거든. 그런데 더 웃긴 거는 그러면서 어떻게 말했냐면 권은희 수사과장은 지금 승진 연한이 안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예. 그건 더 웃긴 거 뭐냐면 사실이 맞나요, 그게? 권은희 수사과장 후배 여자 후배 3명이 이번에 승진했습니다. 뭐야 그럼 씨발 말이 돼?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앞뒤가 안 맞는 거지. 그 사람들이 먼저 들어왔겠지 뭐. 후배라니까 지래. 그러니까 이거 그 경찰에 들어온 음. 기수 후배. 후배 3명은 승진했고 권은희 승진은 못했어요. 그런데 경찰에서는 권은희 과장은 이번에 승진할 케이스가 아니다. 그런 기한이 안 됐다 이렇게 주장하니까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자기네들도 자괴감이 들 거예요. 분명히. 아니 그렇겠지. 아유 그 경찰 여러분, 경찰 수뇌부 여러분들 그 검찰이랑 사이도 안 좋으신데 왜 검찰하는 거 그대로 따라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좀 그러지 마시지. 경찰은 검찰과 다르다. 그런 모습 한번 보여주시면 얼마나 좋아. 이거 이지랄 하면서 뭔 수사권 독립을 보장하래 씨발. 그러니까. 평생 검찰의 개로 살아 어디든. 야야야 그건 좀 위험하다. 아니 살아 검찰은 청와대 개로 정권의 개로 살고. 그렇게 살아 평생 씨발. 그러니까 말이죠. 봐봐 우리 경찰과 검찰은 말입니다. 정말 암울한 과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전부 친일 경찰 출신이고, 그렇죠. 친일 검찰 출신이잖아. 그럼 또 옛날에 지금에 똑같은 거야. 그리고 80년대 민주화 운동 때도 공안검사 그리고 공안경찰에서 민주화 운동을 탄압했던 사람들이 있었고. 그러니까 한 발짝도 전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면 경찰과 검찰에서는 우리는 앞으로도 여기가 개혁되는 걸 바랄 수는 없는 건가 그러면? 아유 어렵다고 봅니다. 이것들은 평생 그냥 결력에 눈치나 보면서 말이죠. 네.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그렇게 살아온 새끼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쩔 수 없지 뭐. 그걸 뭐 기획할 수 있나? 검찰이랑 경찰이 너부터 잡아가겠다. 잡아가라 씨발. 좋다. 아유. 나 뒤져보면 똥구리고 존나 많아. 잡아가. 너 요즘 왜 이렇게 막 살아? 몰라 씨발 잡아가. 나도 씨발 이마에 별 좀 달고 좀 어때 큰 거 하려면 별 좀 달아야겠어 씨발. 그래요. 그럼 뭐 그냥 거기까지 하고 자 그러면 오늘 특집은 배정자 특집 되겠습니다. 자료가 없는데 과연. 자료가 없는데 만들어서 합니다. 하여튼 정말 이런 여자가 없었죠. 정말 최고의 악질. 우리가 악질. 그동안 악질 친일파, 여자 친일파로서는 쌍년들 중에 최고봉입니까 이 여자가? 그렇습니다. 그동안 우리의 최고의 쌍년은 누구였었죠? 뭐 모윤숙 김한란 모윤숙 김한란. 우리 야, 이년아. 뭐 방송에 나온 것 중에 모윤숙이 최고였는데 네. 모윤숙을 뛰어넘는 오. 그런 맹활약을 한 배정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배정자 특집 들어가 봅시다. 배정자 여기 써 있네. 배정자 자료 없습니다. 자료가 없어, 지금 이 씨발. 대본에요. 대본에 배정자 배정자? 특집 이 작가 방가로 닫고 배정자 자료 없음. 자료가 방송 없어요. 초타야 그지? 그러니까 왜 작가들이 이제 자기 글 같은 거 쓸 때 이제 끄적끄적 거리는 그런 스타일로 썼다 하면은 이번 대본 참 어렵다. 그렇죠. 라는 게 이 그런 작가 뜻입니다. 입장이었던 네, 것 같아요. 자료 없음. 예. 그런데 왜 자료가 없었는데? 하나 있어요. 하나. 이게 뭐냐면 배정자가 1927년에 공식 은퇴합니다. 그 세작지를 공식 은퇴하는 거지. 공식 은퇴하는데 그 1927년에 기록되어진 배정자 실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예. 그 배정자 실기를 기초로 해서 오늘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배정자 실기가 뭐냐면요. 어느 날 이제 발견된 겁니다. 경성 토지건물중개조합이라는 장부 용지에 적어놓은 건데 맨 마지막에 보면 통가상 윤병철 기록 이렇게 쓰여져 있거든요. 이건 뭐냐면 쓰기는 윤병철이 쓰고 배정자는 아마 구술했을 것이라고 추측됩니다. 인터뷰어 방식으로 그렇습니다. 해서 구성된 내용이네요. 그렇습니다. 우리 저기 말이죠. 우리 정치인들 전기라든가 다 이런 식이에요. 정치인들 그렇죠. 지 손으로 쓴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거는 뭐 DJ도 그렇고 문재인 의원도 그랬고 다 똑같습니다. 이때쯤 됐으면은 이 배정자가 한 50대 후반 정도 됐을 때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윤병철 씨가 배 선생님은 뭐 어쩌죠 그렇지. 그러면은 제가 이토우로 히로부미를 언제 만났고요. 그리고 어떤 남자랑 떡을 쳤고요. 그런 얘기들을 난 그리고 하나도 부끄럽지 않아요, 씨발. 뭐 그랬겠네. 그렇습니다. 배정자가 썼을 걸 추측하는데 내용이 되게 없네요. 그러면 지금 저희가 할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박사가 아까 뭐
저는 언제 딱을 찼고요 이랬잖아. 이게 뭐냐면 이 배정자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배정자가 정말 남성 편력으로 졸라 유명한 사람이었거든. 안 건드린 사람이 없었을 정도로. 나이 들어서도 뭐 아이, 젊은 남자 그럼. 뭐 자세한 얘기 나중에 나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기하는데 아마 이 배정자 실기를 쓴 윤병철이랑 이거 주고받고 쓰고 이야기하고 하면서도 그렇지. 그건 모르지 뭐. 네. 나 충분히 가능하다. 충분히 우리가 왕의 서재 조심해.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새끼가 가득 찼던 여자네. 그렇죠. 일본 이름은 다야마 사다코 되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배정자를 일본어로 바꾼 거야. 네. 1870년 2월 23일 경상남도 김해군 출신입니다. 이건 음력 생일이고요. 그런데 이 1870년도 정확한 생년 아닌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어요. 생일에 대해서는. 그렇고 본명은 배분남. 근데 이게 맞아. 똥분자입니다. 똥분자. 그러니까 우리의 옛날에 뭐 개똥이 같은 그렇지. 이름을 험하게 오래 산다. 뭐 이런 그런 것도 있는 거죠. 의미야. 하여튼 본명은 배분남이었고 아버지는 배지홍, 어머니는 조씨라고 하는데 8째 딸로 출생했다 그럽니다. 두 사람 사이에서. 아버지 배지홍은 경상남도 김해군 지방행정관의 관리였었는데 잘 사는 집이었나? 조금 살았지. 그런데 흥선대원군과 대단히 교분이 있었다. 그리고 흥선대원군이 굉장히 총애에 있었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민비가 나중에 시아버지 쫓아내고 집권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좆대지. 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비가 흥선대원군 세력을 몰아내면서 흥선대원군과 관계자 뛰는 사람 전부 다 아웃시키거든. 그랬죠. 예. 그러니까 이제 배지홍이 어떻게 돼? 당연히 작살나는 겁니다. 흥선대원군의 총애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경상어사 박재간에게 잡혀서 대구 감형에서 사형에 처해집니다. 어이구야. 아버지가 사형, 그러니까 이거는 역모로 몰린 거죠. 그렇죠. 역모로 몰려서 사형됐기 때문에 정말 비참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죠. 이때 조씨 모친의 나이는 29살이었고 배정자는 6살이었습니다. 되게 어린 나이였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 씨는 어린 정자를 데리고 경상도 각 지방으로 돌아다니며 구걸로 연명하는 비참한 생활을 했는데 이건 뭐냐면요. 이 아버지가 큰 죄를 저질러서 사형을 처했기 때문에 왜 뭐 저기 영모죄라든지 그런 중죄 같은 경우에는 3족을 멸한다.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9족을 멸한다는 얘기가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연자제에 당하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생활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움직일 수는 있지만 경상도 가나 안에서 움직일 수는 있지만 잡혀 있는 아무것도 못하는 잡혀 있는 거랑 마찬가지지. 저기 그 범위 내에서 연금된 거랑 그것도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또 먹을 게 없잖아. 그래서 영양실조로 모친이 실명을 했다. 그러던 중에 말이죠. 배지홍의 친구 김세익이 갑자기 생각납니다. 모친이 김세익이라고 있었지. 좀 잘 사는 친구야. 당시 선주였다는데. 그래서 김세익에게 연락해서 이제 연락하니까 밥 먹는 거, 옷 입는 거, 잠자는 거는 이제 해결됐습니다. 기본적인. 그러니까 맨날 뭐 거리에서 자고 뭐 구걸해서 먹었는데 그거는 해결됐다. 그런데 김세익이 다시 노기녀, 여기서 노기녀 늙은 기생을 얘기하겠지. 예. 월중선이라는 사람에게 두 모녀를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월중선은 배정자를 규향이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기적에 입적시킵니다. 확실히 외모가 괜찮았던 모양이네요. 이뻤다니까. 예. 나중에 나오지만 말이죠. 저 반민특위에 끌려가서 판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렸을 땐 꽤 예뻤을 것 같네. 뭐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사진 보면서 예. 이뻤군 할 정도로. 이야, 그 판사가 그 법정에서 얼굴이 이뻤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기적에 입적하는데 여기 기적이 어디겠어? 관기야, 관기. 민간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관가 소속이라는 말이죠. 정부 그렇죠. 소속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월중선이 이 죄를 조금 깎아주는 것에 도움을 줬다 그래. 어쨌든 신분 세탁, 호적, 정리. 그런 건 아니고 하여튼 뭐 좀 그랬나 봐. 어쨌든 자세한 건 알 수가 없고. 어쨌든 월중선이 나중에 사망하게 되죠. 사망하게 되니까 기방에서 탈출하게 되는데 이 탈출을 도와준 사람이 바로 첫사랑 전재식이다. 역시 남자가 있어야 되는 거지. 사랑의 힘은 위대하고. 그러니까 월중선이 죽고 관가에 또 능피라는 기생이 있었는데 이 기생이 배정자를 몹시 괴롭혔다 그래요. 그래서 전재식이 이걸 보니까 너무 불쌍해. 그러네. 그러니까 월중선이 기적이 입적을 시키고 뭐 이렇게 배정자를 예뻐하니까 옆에서 질투를 한 모양이네. 그럴 수도 에이스에 있죠. 대한 이년아, 에이스에 대한 질투. 너는 왜 다른 애들 다 일하는데 너는 왜 안 하니? 야 이 쌍년아. 그럴 수도 있네. 그렇지. 그래서 전재식이 너무 가여워서 이게 기방에서 탈출할 수 있게 도와줬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배정자가 일본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일본에 있을 때 또 이건 뭐 어떻게 이게 인연이라고 봐야겠지.
전재식이 일본으로 유학을 갑니다. 어. 그래서 전재식을 다시 만나게 되지. 그래서 첫 번째 결혼을 바로 이 전재식과 하게 되는 거야. 그것도 인연이다. 인연이지. 네. 전재식 첫 번째 결혼할 때 전재식이 23살, 배정자가 18살 때였어. 아유 꽃다울 때네. 그래서 아이고. 둘 사이에 태어난 사람이 바로 전유하라는 아들이고, 그런데 이 전재식은 게이오 의숙에 재학 중에 조선으로 갔다가 다시 오기 전에 병사 죽어버려요. 병으로 죽었다는 병으로 얘기죠? 죽었어. 네. 그래서 전유하를 혼자 키울 수밖에 없었지. 네. 근데 전유하는 나중에 이 의대를 졸업하고 병원에서 근무할 정도로 엘리트였는데 전유하가 학교 다닐 때 학교를 들어갈 나이 되었을 때 배정자가 조선에서 엄청난 파워와 건세를 휘두르었을 때. 그렇겠죠. 네. 그러니까 아마 그 돈과 권력으로 자기 아들을 이렇게 공부를 시켰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도 일본에 유학 보내는데 이것도 역시 배정자가 돈으로 그렇게 했겠지. 어쨌든 그 아들과 며느리 결혼식은 이 뭐야 도성 한양 도성이 들썩거릴 정도로 초호화 결혼식이었다고 해요. 근데 이 배정자도 어떻게 파란만장한 삶을 사는데 아까 남편 먼저 죽었다 그랬지 않습니까? 일찍 좀 젊은 나이에. 근데 아들과 며느리도 일찍 사망합니다. 30을 전후해서 죽어버렸어요. 좀 파란만장한 인생이다 이렇게 그러네요. 보여주겠죠. 예. 아까 그 기방 얘기를 좀 네, 다시 좀 돌아가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방에서 탈출을 합니다. 탈출한 다음에 바로 양산으로 내려갑니다. 여기서 양산에 무슨 절이 있어? 통도사. 동도사로 들어갑니다. 거기서 구연선사에게 수계를 받고 승려가 됩니다. 본명은 우담이었습니다. 비구니가 우담 봐라. 비구니의 대담한 갈등을 그린 남신 장편 소설 우담 봐라. 서점에 있습니다. 도서출판 고려원. 와, 이 개새끼. 진짜 고려운 맞아, 디테일한데? 우담바라. 맞아. 이게 네. 우리 초등학교 때 나온 책이거든. 맞아요. 근데 이거 TV에서 광고를 안 하고 거기에 라디오에서 네. 광고했는데. 거기에 중간 멘트가 비구니 그녀의 가슴은 불꽃인가 연꽃인가 무다다다다다 그 벚꽃을 dur리면서 구도 깨달음 TV에서 됐다. 어. 라디오에서도 많이 하고 TV에서도 광고했다. 꼭 이제 야. 블루문 특급하기 전에 광고를 했었던 기억이 나요. 야, 간만에 이 박사 광고들이 터졌다. 간만에 터졌네요. 야. 아유 왜 하필 또 본명이 우담이야. 아유, 우담바라. 우담바라는 이제 불교에서 얘기하는 그거. 꽃 천년인가요? 만년인가요? 한번 볼 수 그런데 있는 그런 꽃이죠. 거의 먼지지 먼지. 먼지인데. 그래요. 이 얘기하면 또 이제 불교 간다고 뭐라 그러겠지. 그래. 곰팡이라는 설도 있고 그래요. 알겠습니다. 계속, 그렇죠.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때가 13살 때였습니다. 통도사에 있을 때 어머니가 병원이라는 소리를 듣고요. 다시 밀양으로 갔는데 관에 잡힙니다. 이거 왜 잡히냐? 관기가 탈출했었잖아. 근데 당시에 밀양 부사가요. 배지용의 친구였던 정병하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말이죠. 관가에 잡혔잖아. 잡혀면 어쨌든 탈출해서 관기니까 탈출했으면 죄지. 근데 이거를 우리 저기 뭐야 누구야 아까 첫사랑 전재식의 부모가 꼬질렀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재식의 부모로서는 전재식의 아버지가 잘 살았단 말이야. 전재식 집안이. 근데 내 아들이 말이지. 관기를 만나는 건 참을 수 없다 이거지. 어떻게 네가 감히 그렇지. 그런 천한년을 만날 수가 있느냐 뭐 그런 거겠네. 그래서 꼬질렀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어쨌든 그런 게 밀양부사 정병화였는데 이 밀양부사 정병화가 아버지의 친구였잖아. 그러니까 이게 이제 쎄보고 있는 거야 이 여자가. 그래서 아마 쉽게 나중에 이제 도망 나오게 되는데 자 그럼 일단 정병화가 누군지 자 이 박사 한번 이 이야기해. 정병화라는 사람이 중인 출신이고요. 굉장히 외국의 문물을 받아들이고 그런 쪽으로 고종 때 굉장히 많은 활약을 하다가 일본 쪽이랑 급 친해지게 돼요. 그래서 청나라에 대해서는 자주적인 독립을 요구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본 쪽이 그걸 자꾸 부추기니까 그쪽하고 가까워져서 대표적인 그 친일 계열 개혁파인 그 김홍집 내각이 들어섰을 때 당시에 농상하문 협판으로 기용이 됐고요. 뭐 영남 총무로 부세와 조언을 맡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좀 그리고 고종하고 이제 그 중전민 씨 우리가 흔히 민비 명성하고라고 부르는 사람의 신임을 받아서 왕실 재정을 맡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을미사변이 일어났을 때 일본 낭인들이 이제 궁궐로 침입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근데 그 중전민 씨 민비에게 왕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거짓 보고를 했고 결국엔 민비 패비를 극청하는 조칙을 쓰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단발령 내려지잖아요. 그래서 고종이 제일 먼저 머리를 깎잖아요. 육일중이나 그런 사람들이 고종에게 단발의 시범을 보이시라고 자꾸 요구를 했어요. 근데 고종으로부터 머리카락을 자르라는 명령을 받아서 고종의 머리카락을 잘라준 사람이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뭐
아간파천이라고 왜 러시아 쪽으로 친해지게 되잖아요. 그렇죠. 러시아로 아간파천 이제 이후에 역적으로 몰리게 돼요. 그래서 그 이완용의 신복인 소흥문에게 경무청 문 앞 돌다리 위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시신이 종로에 버려지는데 백성들이 막 돌로 치고 사지를 찢어버렸다는 얘기도 있고. 그래요. 기봉직과 예. 함께 그렇게 됐었죠. 예. 아간파천 이후에 예. 그런 정병하였는데 그런 정병하가 어쨌든 나중에 그 죽었지만은 당시 배정자가 관가에 잡혔을 때 밀양 부사로 있었기 때문에 저기 자기 친구의 딸이잖아. 네. 그러니까 아마 풀어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병화가 어떻게 해서 배정자에게 활로를 열어줬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병화는 배정자에게 멀리 떠나라고 그리고 그 방도를 찾으러 충고를 합니다. 그러면서 중을 한 명 소개를 해줍니다. 그 사람이 바로 일본인이었던 마스오란 자였습니다. 아, 그 임진왜란 때도 그랬지만 우리나라가 불교 신앙이 어느 정도 있는 굉장히 오랫동안 불교 신앙이 유지됐던 나라였기 때문에 일본이 조선을 침탈할 때 꼭 이용했던 사람들 중에 하나가 일본의 승려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본 승려들이 세장 노릇을 굉장히 많이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마스오는 승려이면서 또 장사꾼이었어요. 장사꾼이면서도 아마 밀정으로 했던 것 같아. 예. 1884년이었습니다. 배정자의 나이 15살 때였습니다. 마스오하고 함께 삼낭진에서 부산항으로 가서 마스오 집에서 기거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3개월 동안 일본어를 공부합니다. 그리고 이듬해 어머니를 조선에 남겨준 채 배정자만 혼자서 일본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주일공사 민경준의 통역관으로 시작했다가 조선에서 막 잘 나가다가 갑신정변 실패로 일본으로 도망온 안경수란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 아까 그 일본인 상인 스님이었던 마스오가 이 안경수에게 배정자를 맡깁니다. 그리고 안경수는 배정자에게 일본어 그리고 일본의 예의 범절 이런 걸 가르쳤고요. 구마모토 소학교를 보내주고 상강학교 입학을 시켜서 공부까지 도와줍니다. 그리고 이 안경수는 배정자를 우리가 참 유명한 사람이죠. 김옥균에게 소개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너를 평생 양육할 수 없으니 김옥균 대감의 제자가 되어라. 그러나 김대감 집에는 여자 제자가 없다. 남장을 하고 이름도 조난석으로 바꾸도록 하여라. 이거는 배정자 실기에 나온 내용입니다. 이렇게 남장을 하고 이름도 조난석으로 바꾸라 그랬는데 글쎄요. 이거는 내가 봤을 때는 이건 배정자 그냥 오버한 것 같고 포장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김옥균의 제자 중에 유일한 여자는 이 배정자는 맞아요. 네. 유일한 여자는 배정자 맞았다. 그러니까 아마 김옥균의 제자들하고 배정자하고 썸씽이 많았을 것 같아. 오늘 코드는 다 그쪽이야? 그쪽이야. 그랬던 것 같습니다. 김옥균도 나름 천재에다가 또 외모도 나쁘지 않았다는 설이 있는데. 그래요. 자, 그러면 여기서 김옥균은 누군지 잠깐만 설명할까? 김옥균 뭐 유명한 사람이죠. 갑신정변의 주역이었고 어릴 때부터 이제 굉장히 천재 소리를 들어가지고 과거도 수석으로 급제한 그런 경력이 있는 사람이었는데 이 또이로봄이랑 굉장히 친분이 깊었다 그래요. 그래서 서로 바둑을 두면서 바둑 친구라고 그래요. 왜 바둑 두면서 굉장히 많은 대화를 나누고 이 또이로봄의 영향도 많이 받았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배정자가 김옥균의 제자잖아요. 그러니까 배정자를 이토이로부미에게 딱 소개를 시켜준 거죠. 자연스럽게. 이토이로부미가 또 배정자에게 뻑이 간 거야. 그래서 양녀로 들였다는 얘기는 있는데 굉장히 많은 책에서는 이토이로부미의 양녀로 들어갔다고는 하지만 애첩. 실제로는 애첩으로 들어갔다라는 설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 그래서 뭐 배정자가 그 이토이로부미와 배정자의 그런 외모나 총명함을 알아보고 이제 양녀로 데리고 갔다. 뭐 그런 얘기가 있죠. 그럼 어쨌든 김옥균은 나중에 암살당하죠. 예. 암살당합니다. 암살당하는 거고. 어쨌든 김옥균이 암살당한 것도 그 갑신정변 실패한 다음에 일본으로 도망가 있는데 일본에서 김옥균을 이용할 필요가 없으니까 팽을 당해가지고 굉장히 그 힘든 생활을 하다가 마지막으로 청나라에 가서 최종 담판을 벌이러 이용장을 만나서 최종 담판을 벌이러 갔다가 조선에서 보낸 자객에게 피살을 당했죠. 그렇죠. 어쨌든 그건 그렇고 자, 이 박사가 말한 것처럼 배정자는 일단 김옥균의 제자가 되어 그의 집에서 살게 됩니다. 그런데 김옥균은 이또와 친분이 있었고 이또와 김옥균은 바둑 친구였으니까 이 바둑을 둘 때 배정자가 두 사람의 시종이 되어서 잔심부름 같은 거 좀 하고 커피 타주고 커피 타주고 정자상 담바고 구다사이 하이 그리고 뛰어가서 갖다 주고 뭐 그랬겠지. 말동무도 좀 데워주고 그랬다고요. 디스카 하면서 그렇게 하니까 이또 히로부미가 배정자의 어떤 총명함
똑똑함을 알아본 거야. 몇 마디 해봤더니 어. 애가 똘똘해. 가와이네. 인연 이거 뭐 되겠는데 좀 이거 만들면 뭐 만져보면 사살 되겠는데 싶어가지고 그녀를 자신의 양녀로 데리고 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때가 1887년 9월 배정자의 나이 18살. 뭔 18살짜리를 양녀로 데려가나? 18살이면 한참 꽃필 나이 아닙니까 이거? 그렇죠. 하여튼 이때 이제 이름을 배분남에서 배정자로 바꿨다고 하는 거죠. 네. 그러면서 배정자는 이 또 그 대저택에서 그렇죠. 네. 교육을 받는데 일단 또 히로부미는 배정자를 학교로 보내지 않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집에서만 가르쳤다. 홈스쿨링 한 거야? 홈스쿨링. 외출도 금지시켰다 그래요. 완전한 사육이야? 완전한 사유. 당시 교육 내용은 뭐냐면요. 승마, 자전거 타기, 사격술, 수영, 탐정법. 간첩이요? 그렇습니다. 변장술, 교제술, 취몰법. 취물법. 이 취물법이 뭐냐면 물건을 훔치는 겁니다. 탈출법. 또 방중술. 전형적인 마타리로 키우는. 그렇습니다. 딱 마타를 키우려고. 이 방중술이 뭐야? 이 배정자라고 한번 자면 못 잊는다 이거지. 그러니까 고종이 그렇게 배정자한테 빠지고 그랬던겨. 난 씨발 자꾸 뭐 왜 있어? 눈빛이 세자기가 가냐? 세작의 조건 중에 하나가 방중술이냐 이 방중술이야. 새끼야? 방중술, 변장술. 저 새끼가 저번 방송부터 사람을 쓰레기로 만들어. 굉장히 많은 안경을 가지고 있고요, 세작은요. 선글라스도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이렇게 밀정 세작 교육을 받았다고 하는 겁니다. 완전 전문적으로 그걸 시키려고 데리고 간 거야. 그러면서 사상 교육까지 받았는데요. 여기서 사상 교육이라는 게 뭐냐면 이 또 히로부미가 항상 주장하던 거. 예. 동양 삼국의 뭐 평화와 국제관계. 그런 거 있잖아. 또 그리고 뭐 그러니까 서구 제국주의 열강들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뭐 우리 동아시아 삼국이 뭐 어쩌고저쩌고 그렇습니다. 그런 거. 실질적으로 안에 내포돼 있는 건 우리가 다 일본이 먹겠다, 뭐 이거 아니야. 다 먹겠다는 그런 대동아 공영권이지. 예. 이렇게 하면서 뭐 한일 양국의 평화반 뭐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사상 교육했는데 이게 뭐냐면은 세뇌 교육이야, 세뇌 교육. 그렇죠. 그러니까 배정자는 이 또 히로부미에게 정치적 목적에 의해서 사상 교육을 받으며 세뇌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니네 조국을 살리려면은 우리 말을 들어야 돼. 이 방법밖에 없어. 네. 그러니까 말이죠. 아마 배정자는 이 세뇌 교육에 너무 심하게 몰두해가지고 이 자기가 이렇게 하는 일이 아마 조선의 평화, 조선 백성을 위하는 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내 나라를 위한 길. 예. 평생 예전에 웬 웹툰이었죠. 26년에 보면 그런 게 나옵니다. 평생 자기가 전두환 곁에서 보위하는 것이 자기가 옳은 행동을 한 거라고 자기 네. 스스로 최면을 거는 겁니다. 이것도 저는 그래요. 배정자가 이걸 몰랐을 것 같아? 그렇지 않습니다. 알지만 본인 스스로 세뇌하는 게 자기가 버티고 살 길이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게 생각했을 건데 어쨌든 임진년 1892년입니다. 임진년에 동학운동이 일어날 조짐이 보이자 일본의 밀정들이 대거 조선에 파견됩니다. 배정자도 이제 통역관으로 위장해가지고 조선에 건너오는데 재밌는 건 보십시오. 제가 동학운동이라고 이랬는데 맞죠? 동학농민운동은 이 박사 언제 일어났어? 1894년에 일어났죠. 왜? 갑오동 농민전쟁이라고 그러잖아. 예, 그렇죠. 그렇죠. 예. 갑오년이 1894년입니다. 그런데 방금 제가 그랬습니다. 임진년 2년 전에 일본은 벌써 이미 파했다는 얘기야. 조선의 동학 농민운동이 일어날 거를. 이걸 미리 알고 있었던 거야? 아하. 그러니까 일본 놈들이 대단한 거지. 그러니까 조선의 머리 위에서 조선을 바라본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기억이 확실치는 않은데 2년 전이었으면 이미 동학의 세력들이 굉장히 많이 퍼지기 시작해서 뭐 최재우, 최시영으로 이어지는 그런 것들이 계속 이어져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이 벌써 그걸 파겠다는 그렇죠. 얘기예요. 우리 예. 어떤 황실은 전혀 몰랐는데 그러니까 사실 나중에 보면 민비가 말이죠. 이 동학운동을 제압하기 위해서 청나라 군대 불렀다가 또 그렇죠. 일본 군대 불렀다가 예. 아주 개 지랄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해서 뭐 국토와 백성을 아주 아작내는데 어쨌든 일본은 할 때 이런 일련의 정치적인 것들을 다 파악하고 이거를 이용했다라고 하는 거죠. 미리 다 알고 있었다. 그렇습니다. 그거는 이제 밀정들을 통해서 이용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배정자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배정자는 조선으로 들어와서 첫 밀정 행동을 그렇게 했다. 밀정 데뷔전이네. 그렇습니다. 데뷔전이죠. 그러나 부산에서 서울로 오는 도중에 체포됩니다. 왜 체포되냐면 이때 그 김옥균이 국내에 어윤중, 김홍집 또 저 중국의 누구지? 원세계 위안스카이 이런 사람들한테 보내는 편지를 이 저 배정자한테 줬단 말이야. 근데 그 편지를 들켜버려서 조선으로 봤을 때는 이 김옥균이 역적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바로 체포됐다는 겁니다. 이게 아마 첫 밀정일을 한 첫 사업이었는데 첫 실패를 실패했다고 했다고 봐야죠. 예. 어쨌든 그래 잡혔는데 이 누구한테 잡혔냐면 동네 부사한테 체포되었습니다. 근데 이 동네 부사가 자꾸 이제 바뀔 거 아니야? 사람이. 그러면서 이후 동네 부사가 여러 번 바뀌었는데 잡혀 있으니까 또 인물 좋잖아. 그러니까 강제로 숙청을 들게 하게 됐다 그래요. 역시. 숙청을 들어라 이년아. 예.
못하겠다. 근데 뭐 배정자가 춘향이도 아니고 들라면 들면 되지 뭐 까짓 거. 아니 뭐. 방정수까지 배웠다며. 그러니까 뭐 한번 표신 하나 한번 주는데. 야, 이 개새끼야. 야, 참. 한강물에 배지락한 표시라? 아이씨. 그래서 뭐 좋지 싶어요. 어쨌든 요때 이제 밀양기생 개월이라고 하는데 기상은 뭐. 기생 개월이가 배정자를 도와준다. 이 기생들이 많이 도와주네. 선수들끼리 알아본 거 아니에요, 이거는. 같은 처지에서는. 그렇죠. 근데 이 개월이라는 기생은요. 누구한테 이제 배정자를 도와달라고 요청을 했냐면 청국 이사부, 여기서 청국은 청나라입니다. 네. 통역 김재섭이랑 친해가지고 김재섭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좀 도와줘. 그럼 김재섭과 개월이랑 관계가 그럼 뭐 썸씽이 있었겠지. 그리고 이 김재섭은 위안스카이의 통역사 정남옥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정남옥은 다시 이 위안스카이에게 부탁해갖고 배정자가 풀려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뭐야? 뇌물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법이 필요 없는 거지. 어쨌든 연줄이 있으면 산다. 사바 해가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당시 조선이 썩을 대로 썩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만약에 제대로 법이 돌아갔으면 배정자 같은 사람이 풀려날 수 없지. 그렇죠. 계속해서 잡혀 있었으면 배정자가 밀정 활동도 못했을 건데 그렇죠. 이렇게 나라가 썩어 있으면요 이런 족 같은 일들이 막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족 같은 년들이 막 탄생하는 거고. 어감이 좀 이상한데? 족 같은 년은 또 뭐야? 누구의 내가 족 같은 일이니까 한 명이 갑자기 생각나는데 누군지 말할 수 없고 일단 그렇게 그런 거지요, 뭐 그러겠습니까? 어쨌든 그래서 이제 풀려나게 되는데 다만. 사는 곳은 제한시켰어요. 이 안에서만 살아라 이렇게 했는데 배정자가 이또 히로부한테 뭘 배웠어? 탈출술. 뭐 이런 거 탈출술을 배웠잖아. 배웠잖아. 천하의 미션 임파서블이 그렇지. 그렇지. 그런데 뭐 예. 이거 탈출하는 거는 뭐 일도 아니지 뭐. 그래서 야밤에 탈출해서 다시 일본으로 갔다라고 하는 거죠. 예. 배운 게 전문 탈출인데 이 정도는 그렇죠. 우습지 않겠습니까? 자, 이후 이제 청일 전쟁이 일어나죠. 그래서 일본이 이제 선전포고를 하게 되는데 자, 일단 청일 전쟁 잠깐 듣고 갑시다. 예, 원래 아시아 최강국은 다 중국이었잖아요. 계속해서. 근데 일본이 메이지 유신을 성공시키면서 근대화를 이루고 제국주의적인 국가로 바뀌면서 이제 서서히 힘이 커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청나라하고 수호 관계를 맺어서 화친 관계를 맺었는데 영토, 뭐 타이완이라든지 오키나와라든지 그런 문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분쟁이 일어났는데 결국에는 이 조선의 패권을 가지고 두 나라가 다툼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은 메이지 유신 이후에 강화도 조약 맺었잖아요. 그래서 뭐 강제로 이제 불평등 조약 맺고 그리고 부산 인천 원산 개항시켰죠. 그런데 계속해서 그 조선 말기에 격변이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그때마다 청나라가 주도권을 가지게 됩니다.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도 적극적으로 개입해가지고 조선에서 주도권을 잡았고 갑신정변이 일어났을 때도 일본이 쌩까니까 청나라 군대가 들어와서 갑신정변을 3일 만에 진압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청일 양국이 텐진조약을 맺죠. 이게 뭐냐면은 양국 군대가 서로 조선에서 철수하자. 그리고 한국으로 출병할 때는 조선으로 출병할 때는 상호 통보하자. 이런 내용을 가지고 협약을 맺습니다. 그런데 이때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나잖아요. 아까 이 작가가 얘기했지만 조선 정부에서 청나라에게 우리는 진압할 힘이 없으니 외국 군대에게 동학농민운동을 진압해달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청나라가 군대를 보내겠죠. 그러니까 일본에서도 군대 보내니까 우리도 보낸다. 아하. 우리 국민들 보호해야 된다. 그래서 일본도 보냅니다. 그래서 그 동학농민운동이 외국 군대에 의해 진압을 당하죠. 그리고 나서 청나라가 물러나질 않습니다. 청나라는 물러나지 않고 일본도 동학농민운동 진압한 다음에 이제는 우리가 조선의 주도권을 가져야겠다라고 해서 오히려 침략 예욕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병력을 동원해가지고 왕군과 사대문을 일본군이 장악을 하죠. 그리고 조선 정부는 일본의 강요로 청나라와 통상무역장정, 무역조약을 폐기한다고 발표해서 조선과 청나라 간의 국교를 단절시키게 되죠. 그리고 일본군은 조선 정부의 요청을 받은 것처럼 위장해서 아산만에 주둔 중인 청나라 군대를 공격합니다. 이러면서 두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악화되면서 결국에는 조선이란 나라를 누가 먹느냐를 놓고 조선 그 한반도 안에서 다른 나라 군대가 전쟁을 벌인 거죠. 그게 청일 전쟁이다. 네. 누차 방송에서 얘기하지만 이웃 나라 보고는 존탄 게 없습니다, 진짜. 네. 그러니까 민비 이 쌍년이 하여튼 이거 외국 군대 끌어들여 이렇게 한 건데 이거를 뭐 민비가 현명해서 EJ 정책으로 갔잖아 가지고 아유. 그러니까 결국에는 동학농민운동이 그들의 지배층의 입장에선 반란이라면은 반란을 자기 스스로 진압할 힘도 없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민심도 못 읽은 거고. 그렇습니다. 답답하네. 그래 어쨌든 이렇게 청일전쟁이 일어날 때 배정자는 말이죠. 오지마 소장이 이끄는 대군의
군사 밀정으로 참여해서 다시 조선으로 파견되는 것이죠. 두 번째. 그렇죠. 두 번째입니다. 탈출하고 들어가고 아주 마음대로 하는구만. 예. 이때 조선으로 들어와서 각 지방을 돌며 밀정지를 하고 또 여러 가지 조약에도 가담하는 등 스파이로서 최대의 활약을 선보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시 일본으로 건너 일본 갔다 와 한국 갔다 와 막 이러는 거야. 다시 일본으로 갔는데 이토 히로부미는 조선에 새롭게 부임하는 하야시 공사에게 뭐라 그랬냐면 미우라 공사의 실책으로 한일 교섭이 교착로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데스. 청나라 물리쳐줬지만 그 코쟁이들 러시아가 다시 호시탐탐 조선을 노리고 있어 데스. 데스는 씨발. 그러므로 조센노 황제를 잘 설득하여야 하는데 그 적임자 와 사다코상 데스. 그러니 이번에 조선으로 들어갈 때 사다코상을 동반해서 함께 가도록 하게 구다사이. 사다코 배정자예요. 배정자 일본 애들입니까? 배정자는 이 이토 히로부미 말대로 하야시 공사의 이제 통역관으로 조선에 다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본격적인 세작 행위는 이때부터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배영자는 고영근을 통해서 엄상궁의 친척이 되는 김영진에게 접근해서 황제의 곁으로 가게 되는데요. 고영근이 누구예요? 고영근은 그 민비 살해에 가담한 그 우범선 있지 않습니까? 네. 우범선 일본에 있을 때 우범선을 죽인 인물이 바로 고영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배정자가 이 고영근의 시임장을 가지고 조선으로 들어왔거든. 그러니까는 저 여자 누구야? 고영근의 시임장을 가지고 있네? 이러면서 쉽게 궁궐로 들어갈 수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방금 우범선 이야기했는데 우범선의 아들이 씨 없는 수박 만드는 우상춘 박사야. 아 참나 진짜. 하여튼 그건 그렇고. 그렇게 할 때는 이 고영근을 통해서 엄상궁의 친척이 되는 김영진에게 접근해서 황제 곁으로 가게 되는데 이 엄상궁은 누구란 말이죠? 민비가 죽고 난 후에 고종이 총애했던 그런 사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엄상궁과 고종에 대해서 세작이 설명하도록. 자, 이게 보세요. 파워가 있으니까 여기다 부탁을 한 거 아니야. 그렇지. 우리 엄상궁 누군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살 때 입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명성화궁의 시위상궁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 시위상궁이란 게 제가 알기로는 그 옆에서 왜 사극 보면은 엄상궁을 들라하라 그러면 예 마마 엄상궁 대령하였사옵니다. 그런 사람 그리고 지나갈 때 제일 앞에 붙는 그런. 예. 그랬는데 고종한테 승은을 입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승은상궁이야? 그러니까는 야, 생각해봐. 그러면은 야 명성황후가 빡이 돌아 안 돌아? 쫓아냅니다. 질투의 마왕. 그 다음에 을미사변 이후에 나중에 명성황후 죽고 나서 고종이 다시 부릅니다. 옛사랑을 못 잊어. 그렇지. 뭔가 훌륭했나 보지. 그래가지고 원래 고종은 이 양반을 황후로 세우고 싶었어. 근데 안 돼. 왜? 출신이 평민인 거야. 그리고 예전에 아니 난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숙종이 이런 법을 세워놨어요. 후궁은 왕비가 안 된다. 왜? 지가 한번 좆될 뻔했거든. 그렇지. 그래서 황후는 못 되는데 실질적으로 황후 대접 받았습니다. 옷도 그렇고요. 뭐 이 양반이 그 영친왕이라고 있죠? 네. 그 양반 엄마예요. 나중에 그렇지. 장티푸스로 사망했습니다. 저는요, 근데 이 방송 준비하면서 이해가 안 됐던 게 물론 시대마다 다 취향이 독특해, 다 여성상이 다르겠지. 사진 봤는데 이쁘다는 말은 못생겼는데. 아니, 솔직히 우리 세 명도 여성 취향 다 다르고 나 맨날 욕 먹잖아 니네한테. 아니, 어쨌든 엄상궁이 못생겼는데 왜 엄상궁한테 고종이 빠졌냐면 민비가 하도 지랄을 하니까 나중에 그래서 아마 이 못생긴 엄상궁한테 좀 의지했던 거 아닌가 싶고 또 그래서 민비가 엄상궁을 질투해서요 또 악행을 많이 저질렀습니다. 아, 민비의 악행은 진짜 엄청나다니까. 내가 이 방송 저 방송에서 민비 쌍년을 그렇게 말해도 아직도 아유. 그리고 엄상궁이 아니고 그 나중에 부를 때는 엄귀비. 그래 그렇지. 그래요. 그렇구나. 그런 어쨌든 파워가 있고 고종한테. 그러니까 고종한테 총애를 가장 총애를 받았기 받고 있으니까. 때문에 아유, 또 그리고 고종 초계 받으려고 또 많이 노력했겠지. 뭐 남자들 그런 얘기하면 좋아. 뭐 사랑합니다. 뭐 아니면 처음으로 둘이 또 있을 때 뭐 오빠 어쩌고 얘기했겠지. 뭐 그런 식으로 야, 했겠지. 뭐. 개새끼야 고종한테 오빠라고 했겠냐 이거 참냐? 아니, 아이, 야 개새끼 미실에서 아무나 둘이 오빠래. 있을 때 야 미친년아. 여보게 엄상궁. 아 우리 시끄러 둘이 개새끼야. 근데 여기서 엄상궁이 어머 오빠 이래? 오라버니 막 그럼 모르지 그거. 그래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이 배정자가 엄상궁을 통해서 이제 접근을 한 겁니다. 어머 이제 그러면 이게. 고종은 엄상궁보다 무서운 여자를 또 만나게 되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또 배정자도 성운을 입었다는 이야기가 있으니까 뭐. 어쨌든
이게 배정자는 고종을 구워 삶아가지고 국내에서 칠러파가 득세했다는 것을 친일파로 바꿔버리지. 그렇게 공작을 부렸다고 하는 거.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베개머리 송사라 그러죠. 그렇지. 그러니까 아니, 그 일본 입장에서도 그러니까 일본의 입장을 생각할 필요는 없겠지만 청나라 기껏 물리쳤더니 또 이제 칠러파가 조선에서도 이제 일본이 두려우니까 또 러시아 쪽에 줄을 댄 거 아니겠어요? 하여간 막판에 아주 외세의 힘을 빌려고 하는 건 참 안타까워요. 배정자를 통해서 주 거래 은행을 바꿔버렸네 또. 이 배정자는 김영진과 손을 잡고 궁중을 무시로 들락거리며 결국 고종의 총애를 이끌어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처음에 이 배정자를 고종 황제한테 소개한 게 바로 엄비입니다. 아까 말한. 왜냐하면 엄비 그 친척 김영진이가 엄비를 한테 뭐 뇌물을 조금 했겠지. 그래서 엄비가 고종에게 소개할 때 배정자가 누구라고 소개했냐면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엄비가 소개한 거죠. 엄비가 뭐라고 소개했냐면은 아마 이제 또 베갯머리 송사하면서 또 그랬겠지. 고종 오빠, 고종 오라버니. 일본 공사에서 일하는 처녀애가 하나 있어요. 그런데 걔가 폐하를 너무 좋아하고 그리고 우리 조선 황실을 생각하는 마음이 엄청나게 깊어요, 오빠. 이렇게 말했어요. 이걸 듣자 고종은 잘 됐구나. 일본 공사에 있다고 하니 일본의 일거수일투족을 잘 알 듯하다. 우리의 밀정이 되어주길 청한다. 라고 배정자에게 얘기를 했겠지 나중에. 그러니까 하이, 아리가또, 어커스 그렇게 얘기를 했겠지. 그렇게 배정자가 대답하자. 너무 기뻐. 이렇게 대답하니까 그래서 고종이 하늘이 도왔도다. 이제는 한양이 서울을 떠나지 않겠는구나. 참, 씨발 이건 진짜 고종도 진짜 생각이 없지 이거를 그래요. 근데 그러니까 근데 한양이 서울을 떠나지 않겠다 이 말은 뭔 말이야? 그러니까 한양이 서울을 떠나지 않는다. 수도가 서울에서 다른 곳으로 옮기지 않는다는 뜻이겠죠. 이게 고종이 일본 세력을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수도를 옮기려고 그런 거예요. 수도까지 옮기려고 했어요. 평양으로 천도하거나 씨발 러시아로 궁을 옮길 생각. 아니 이거 임진왜란 의주까지 몽진 갔다가 여차직하면 명나라로 넘어가겠다라면 뭐가 달라. 그래서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을 때 만약에 배정자가 밀정 역할만 잘해준다면 그럴 필요 없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나 결국에 고종의 이 천도 계획을 배정자가 일본에 꼰질른 거죠. 그렇지. 그래서 고종의 계획이 날아가 버리지. 고종은 배정자를 스파이로 쓰려고 그랬는데 배정자는 원래 스파이 목적을 가지고 고종에게 접근한 거야. 그러니까 이중 스파이지. 예, 일본 쪽 이중 스파이죠. 그러니까 고종이 완벽히 당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쨌든 고종이 배정자를 밀정으로 써먹을 속셈이다. 이런 이야기를 이토 히로부미가 전해 듣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 기회를 잃거나 헛되이 하지 말라. 모든 재반에 걸쳐 착실히 조사하고 늘 주의하여라. 이렇게 배정자한테 당부했다는 얘기예요. 이토 히로부미 나 하여튼 아주 계략이 말이야. 하여간 일본 입장에서는 굉장히 노련한 정치가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고종이 배정자를 밀정으로 하려고 그랬다. 이 말 듣자마자 무릎을 탁 친 거지. 옳거니. 오케이. 옳다구나. 자, 이렇게 고종의 밀정 아닌 이중 스파이가 된 배정자는 필요 없는 정보를 고종에게 전해줍니다. 그리고 고종이 필요한 돈 등을 일본에게 타내서 고종에 바칩니다. 아니 돈 갖다 주잖아. 고종은 배정자한테 완전히 빠져버립니다. 이러니까 배정자가 이때부터 자기 멋대로 마음대로 권력을 휘두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아예 정보를 안 줄 수는 없고 젖도 필요 없는 그렇지. 그런 거 주고 언제 우리 저기 일왕 폐하께 생일이에요. 뭐 그런 얘기나 하고 그랬겠지 뭘. 이때 당시 배정자의 파워가 어느 정도였냐면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총독부에서 일을 만들려면 배정자를 찾아가야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갑자기 왜 기춘이 형이 생각나지? 자, 그러면 배정자는요 어떤 식으로 고종의 마음을 흔들었을까요?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일본군이 다시 궁으로 침공한다는 소문이 있던데. 폐하, 낭설이옵니다. 그럴 리 절대 없사옵니다. 코 크고 키 크고 거시기 큰 러시아 놈들이 만들어낸 말이옵니다. 제가 다 구워 삶을 수 있사옵니다. 그래. 그렇다면 어찌하면 좋겠는가? 아이 폐하, 소녀가 뭘 알겠습니까? 에이 괜찮다. 말해보거라. 그렇다면 소녀 한 말씀 올리겠사옵니다. 대신 놈들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장관들. 러시아와 친한 대신들이 헛소리들을 자꾸 만들어내어서 폐하의 신기를 어지럽히고 있사옵니다. 눈 맞고 귀 맞고
이렇게 하니까 고종이 뭐 꼼짝 말하는 거지. 그래가지고 이 저 러시아 친러파들이 다 물러나고 친일파들이 대거 동용된 거 그렇죠. 아니야. 예. 에이씨. 자 이렇게 되니까 고종은 친러를 전부 쫓아냅니다. 이렇게 하고 친일파를 등용하게 되는 거죠. 이것도 이 고종의 문제야. 어? 이러면서 예. 알짜 사업 민영화됩니다. 자 경인선, 경부선, 철도 부설권에 따른 소요 부지, 소요 목재, 인부 등을 일본 측이 마음대로 쓸 수 있게 손을 씁니다. 군부에다가 일본인 고문관을 채용하는 문제도 그랬고요. 조선 군대가 군함을 사는데 일본 군함을 사게 합니다. 지금 상황이랑 뭐가 틀립니까? 아니 최소한 영삼이 형은 240억 안 받고 가뿐하게 노 한 다음에 싸게 떼제매 떼잖아 이 작가 말로면. 300억 넘어. 자 배정재가 고종 머리에다가 빨대 딱 꽂고 이렇게 스파이로 맹활약을 합니다. 지금 몇 건을 올렸습니까? 이러니까 조선에서도 이제 슬슬 야 저거 쟤 좀 과한데? 저거 뭐야? 이렇게 되면서 배정자를 죽이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일본 공사에 있던 그 여자를 죽이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죠. 그럼 저기는 치외법권 지역인데 어떻게 군대를 함부로 들일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암살하려고 배정자를 암살하려고 우리 독립운동가들이 많이 노력했습니다만 실패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배정자는 두 번째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토우가 맺어준 현영운이라는 사람입니다. 현영운은 일본 제국 공사관의 조선어 교사였습니다. 여기서도요 배정자가 얼마나 막강한 파워를 시도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현영우는 배정자와 결혼하면서 당시로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초고속 파격 승진을 계속합니다. 결국에는 농상공부 대신 자리까지 오릅니다. 이 현영원의 사이에서 딸 현송자가 탄생을 합니다. 그리고 이 현송자의 남편이 윤치호입니다. 윤치호. 자 그러면 사실 이 윤치호하고 현송자가 30년 나이 차이가 납니다. 후초로 들어간 거지. 이건 뭐냐면 현영운이 배정자랑 결혼하면서 정말 있을 수 없는 승진을 하거든요. 엄청난 초고속 승진을 해가지고 또 현영운도 막강 파워를 휘두르는데 나중에 배정자랑 이혼하잖아. 그렇죠. 배정자랑 이혼하니까 현영운이 이렇게 막강 파워를 휘두를 수 있었던 거는 고종이 배정자를 잘 봐줬으니까. 그렇죠. 배정자의 남편 현영운을 일부러 올려준 거거든. 그런데 이혼하면 필요가 없지. 그렇지. 그래서 이 현영운이 아웃되는 거야. 아웃되면서 구속되기도 하고 이러는데 그러면서 이제 집이 어려워졌잖아. 그러니까 이 현영운의 딸내미 현송자가 아버지를 위해서 이 윤치호의 후첩 30년 나이 차이 나는 후첩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 윤치호도 참나 그래 요거 윤치호 이야기를 예. 잠깐 쉬었다가 들어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이 광고는 뭐예요? 이 광고 무슨 독립운동 하듯이 만들으셨는데 제품 내용은 없고 비장하시다. 비장하신 그런 건데 어쨌든 이츠맘이라는 그 사이트를 운영하시는 분입니다. 이치 명절 선물 세트도 팔고 건어물, 도자기, 핸드메이드 제품 이런 거를 많이 판매하는 쇼핑몰이죠. 예. 그건 재밌는 게 말이죠. 구매하시면 구매 금액의 5%를 자동으로 EJ에 기부를 한답니다. 근데 EJ뿐만 아니고 많이 하고 계시는데. 무슨 뭐 고발뉴스에 그러니까 이 정하면 돼. 물건 살 때 뭐 고발뉴스 하고 싶다, 국민TV 하고 싶다, EJ 하고 싶다 이런 식으로 클릭하면 그 물건 사는 5%는 자동으로 그쪽으로 대한언론으로 대한언론으로 기부가 되는 그런 사이트입니다. 좋은데 어쨌든 우리 같으면 이제 EJ를 구매할 때 기부처를 EJ로 하시면 자동으로 이제 적립이 되는 거죠. 우리도 한번 뭐 받지 않았나요? 우리도 아마 받았을 예전에 겁니다. 받았습니다. 멸치하고 네. 건새우하고 김하고 잘 볶아가지고 먹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하여튼 뭐 여러 가지 판매하는 이츠맘인데 주소는 www.itsmam.kr itsmom.kr입니다. 이츠맘.kr 나는 이 작가님께서 저기 영어 이거 우리 사이트 소개해 줄 때마다 조마조마한 거야. 왜 조마이키 이 새끼야. 자, 어쨌든 이분들이 이제 포털에 광고를 하지 않고 팟캐스트만 광고를 하신다고. 예. 그죠? 이 어려운 이 세무조사 맞을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겁내하는 사람들도 꽤 그럼요. 있더라고요. 우리 예. 저- 아니야 여기 정 사장님 깔끔하게 하시는 것 같더라고. 우리 저기 우리 아시는 분들도 뭐 아주 식당을 크게 하시는 여러 개를 체인점을 하시는데 회의를 한 결과 좀 못하겠다. 힘들다. 아. 다들 EJ 팬인데 그치. 요즘 박근혜 정권에서 말이야 세수가 모자라가지고요 중소기업 존나 쑤시고 다니거든. 아니 대기업을 쑤셔. 그러니까 뭘 대기업을 좀 쑤시라고 이 양반들아. 뭐 벌이 거기서 훨씬 많고 요번에 아까 세작이 또 하나의 약속 얘기했지만 또 하나의 약속에서 항상 나온 얘기가 그거였잖아요. 정말 수출 많이 하고 대한민국 먹여 살리는 기업이라고. 아니 그런 기업 돈 많이 벌면은 돈 많이 번 만큼 세금 받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요. 오늘따라 이렇게 쓰시는 거 좋아하냐 니들?
좀 이런 거 보면 좀 답답해요. 그러니까 어쨌든 별일 없으셨으면 좋겠고 네. 여러분들이 이런 분들을 또 많이 도와주셔야 우리 청취자들이 많이 도와주셔야 우리 소상공인들이 또 발전하고 또 경제도 발전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잊지 마 많이 사랑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본격적 방송 2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윤치호 설명하기 전에 방송 끝났죠? 그러니까 네. 현영훈과 배정자 사이에서 난 딸 현송자가 30년의 나이 차를 불구하고 윤초의 구초로 들어갔다. 자, 윤치호는 누굽니까? 윤치호는 체육인이에요 일단. 그리고 체육교육행정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갑신정변 때 친일 개화파로 몰렸다 그래요. 그래서 일본에 망명해서 와세다 게이오로 유명한 게이오 대학을 졸업했다 그럽니다. 그리고 와세다 게이오는 뭐야? 왜 일본의 살인 명문 뭐 해가지고 와세다 게이오? 알았어. 와세다 게이오 뭐 그 조정 경기하고 그러잖아 걔네들. 예. 그리고 그 뒤에 동경 외국어학교에서 한국어 교사를 역임했다고 그래요. 그러다가 1897년 다시 귀국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학부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그 교육과학기술부 정도 되겠네요. 학부의 학무국장과 일본 유학생 감독을 맡아봤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국권이 상실된 이후에도 즉 1915년 3월까지도 중추원 찬이를 역임했다고 하는 것을 보니 친일파지 뭐. 예, 그런 것 같아요. 친일파 세력 중에 하나인데 생물년이 미상이에요. 이 사람이 언제 태어나고 언제 죽은지는 잘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요. 그런 친일파인데 나중에 이 현송자가 윤치호와 이혼합니다. 이혼하는데 왜 이혼을 하냐면 바람 피워서. 역시 30년 나이 차 아니야. 그러니까 바람 피워서 쫓겨나지. 윤치호 집에서 쫓겨나는데 이 바람 피운 상대는 이철이라는 사람인데 아니 그 어디서 만났냐? 어디서 만났어? 교회에서 만났어요. 역시 교회 오빠. 교회 오빠 아니야. 교회 누나야. 교회 누나야? 연상이야. 교회 누나. 나 진짜 교회에서 만나서 바람이 났다라고 합니다. 이철은 이 연희전문학교 출신으로 음악가입니다. 악기도 잘 다뤘고 뭐 색소폰도 잘 불고 그랬다 그래요. 하여튼 이 현송자와의 결혼 후에 현송자의 도움으로 레코드 사업을 벌여서 대성공을 합니다. 예, 그래서 그 이철이라는 사람이 연예계 진출한 게 그 현송자 덕분이라 그러고 그 현송자가 워낙에 그 많이 도와줬다 그래요. 그래서 일본 유학 시절에 부친이 레코드 회사를 운영했대. 그래서 다리를 놔줘가지고 이철이 조선에서 오케 레코드사를 열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그 일본 레코드사의 지점 같은 걸 한 거죠. 그리고 그 이철이 나중에 그 지금으로 말하면은 그 이수만 씨 같은 역할을 해서 그렇지. 그런 거 합니다. 저고리 시스터즈라고 만들었는데 이 저고리 시스터즈가 오빠는 풍각쟁이야 그 노래를 만든 팀이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유명한 가수들도 많이 갖고 있어. 고복수 씨. 어이구야 유명한 사람인데. 이난영 뭐 목포의 눈물 아니야? 그렇지. 대중형이 제일 좋아하는 노래. 또 두만강, 김정구, 또 남인수 등을 이철이 발굴했다 그래요. 그때 당시에 명가수들을 다 발굴하는 거네요. 물론 이 양반도 친일파야. 일제시대 때 전시체제를 찬양하는 노래를 또 만들기도 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거꾸로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목포의 눈물 가사 안 속에는 뭐 약간 바꾸긴 했지만은 일제 경찰들 몰래 약간 의미를 담았다는 그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예전에 TV에서. 그런데 이제 현송자 얘기를 왜 했냐면 현영훈하고 이제 배정자 결혼 이야기를 하다가 했는데 근데 현영훈과 이혼을 합니다. 이혼하고 이혼 소식이 알려지니까 고종이 올레 그랬다 그래. 그녀가 이혼을 했다니 다시 황궁으로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거지. 이 양반 참 그래 자신의 정비로 삼으려 그랬다 그래요. 뭐 내가 안 하면 그래 당시 소문이 그랬다니 그런 야 거지. 잘못했으면 최고의 쌍년이 왕비가 될 뻔했구나. 이또 히로부미는 송병준을 시켜가지고 친일파 송병준 배정자의 새로운 남편을 물색합니다. 그러니까 이또는 오히려 반대했다 그래. 고종의 비가 되는 것을. 어차피 구워 삶았는데 더 많은 활약을 하길 바랐겠지. 그래서 새로운 남편을 물색하는데 후보는 노백린, 유동열, 박영철이라는데 이 노백린은 사실 독립운동가거든. 이건 어디서 나왔냐면요. 이 배정자 실기에서 지가 쓴 거야. 이걸 근데 엮어놓은 거지. 노백린이 왜 지 남편이 돼 말도 안 되는 이거. 하여튼 이 배정자 실기는 배정자가 쓴 위주로기 때문에 배정자의 관점에서 좀 사실과 은한 부분이 있어요. 몇 개. 그래서 저도 다 갖고 온 게 아니고 중간중간 틀린 건 다 빼버렸습니다. 사실관계랑 다른 건 다 빼버렸는데 하여튼 결국 이 후보 중에 한 명 박영철과 결혼하는데 이 박영철은 9살 연하였습니다. 배정자보다. 아니 뭘 또 이러미가 이것까지 무슨 서운나 듀오도 아니고 말이야. 그래서 근데 이 박영철은 현영훈의 후배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혼하기 전에 벌써 박영철과는 뭔가 뭐 썸씽이 있었다. 찌그덕 아니, 됐다. 조지 해리슨하고 에릭 클랩튼이야? 찌그덕이 뭐야 이 개새끼야. 아 진짜. 아따 참. 개새끼야 의성어야 왜 이래. 일단 그랬다는 얘기죠. 그래서 박영철과 이제 세 번째 결혼이 되겠네요. 세 번째 결혼이 되겠는데 이거 당시 1907년 12월 24일자 대한매일신보에 박영철과 배정자의 결혼을 이렇게 소개한 기사가 있습니다. 전 한성 판윤 배국태 씨의 매제 배정자와 이게 배정자 오빠가 배국태야. 일본에 유학하여 졸업한 시종무관 박영철 씨가 새문박 호텔에서 혼례를 제작일에 거행하였는데 혼인하는 예절과 잔치하는 음식을 다 서양법으로 하고 내외국 신사 수백인을 청하여 대접하였다더라. 이렇게 아주 떳떳하게 사람 다 초청해서 화롭게 결혼식을 올렸다는 얘기죠. 왠지 이거는 장영자가 생각난다. 자, 아까 전에 고종이 올레를 올레를 외쳤는데. 그래서 말이죠. 고종은 말입니다. 박영철과 배정자의 결혼 사실을 늦게 알고 박영철의 관직을 삭탈하고 유배를 보내기로 했다는 저리 꺼져 이 씨발로마.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 또 그러니까 박영철도 친일파입니다. 결국은 네. 박영철이 일찍 죽어요. 반민특위가 나오기 전에 아마 계속 살아 있었으면 반민특위 잡혔을 겁니다. 친일파였는데 일단 박영철과 헤어진 이후에도 이 배정자의 남성 평력은 끊이질 않았다. 아니 이거 갖고도 부족한 거 아니야? 아이 색깔 꼬지는 택도 없죠. 사실 말이 세 명이지 셋이 아니지. 원래 또 히로부미랑 또 그렇죠. 그렇고 그랬고 김옥균과도 모르잖아 우리가. 그렇지. 또 그 많은 김옥균의 제자도 그러니까 몇 명인지 몰라. 스쳐 지나가는 남자는 다 걸려든 거네 그냥. 또 아까 얘기했던 우리 저 부사들 부사들. 부사들하고 또 뭐 수청을 들어라 뭐 이거 있잖아. 고조의 아니다. 여기 그렇게 이건 많았는데 아니겠다. 예. 그 이후에도 공식적으로는 이제 결혼을 세 번 했지 않습니까? 박영철과 헤어진 이후에도 일본인 오하시라는 사람, 또 은행원이었던 최덕이라는 사람, 전라도 갑부 조병헌, 20살 연하였던 대구 부호 2세 정봉진, 또 대륙전선에 투입됐을 때 나중에 이제 만주로 가거든요. 그때 중국인 마적 두목과도 동거했었다 그래요. 이 중국인 마적 두목과 동거했을 때 이거 존나 빼냈지. 그 저기 마적 정보 많이 빼가지고 일본한테 예. 갖다 바쳤습니다. 그러니까 내 몸 바쳐서 정보를 빼낸 정말 말타리 밀정이 있죠. 그래 동거했었고 아까 그 은퇴했었다 그랬지 않습니까? 은퇴한 이후에 57세의 나이에 25살에 22살에 연하네요. 일본인 순사 가와지리와 동거를 했다. 이야. 최고 아닙니까? 최고 한갑의 나이에 말이죠. 이것뿐입니까? 돈 많기로 유명한 조희경과 동거를 하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이또 히로부미 또 일본 상인 맞소 고종 또 밀정짓 하면서 그 고위 관료 친일파 관료들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과 관계를 맺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니 근데 우리 나 아까 고종 저기 그 따라하면서 막 울고 당신 그 배정자랑 고종이랑 뭐 그런 거 있다고 얘기했는데 고종의 자손들에게 우리 당한 소송 당하는 거 아니야? 뭐 그러든지 말든지 어쨌든 그녀가 밀정으로 고관 대작들도 구워 삶았는데 그와 연관이 되었던 관료들이 누구냐면요 이지용, 송병준, 김영진, 이용복, 이완용, 권중현, 이용구 거의 친일파들이지. 이런 사람들하고 다 인연을 맺었다. 여기서 말하는 인연은 모르지 뭐 우리가 깊은 관계가 있는지 아닌지 그냥 안면을 텄을 수도 있고 그건 썸씽이 모릅니다. 있었을 수도 있고 내가 뭘 압니까? 고종과의 관계 모르지 뭐. 모르지 당시 뭐. 소문이 그렇게 났으니까 그런 줄 아는 거지 뭐. 그래도 엄청난 양이다 이 정도면. 엄청난 양이죠. 어떻게 소화를 해내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쨌든 이 많은 친일파들이 무엇 때문에 일제밀정 배정자와 친분을 유지했을까? 뭐 역시 돈을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었겠고 뭐 몸도 왔다 갔다 할 수 있겠고 그건 모르는 일입니다. 어쨌든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추측만 할 뿐이죠. 이후에 말입니다. 이토 히로부미가 조선을 방문합니다. 그리고 황제를 아련하고 정자와 와타시노 딸이니 나를 대하는 것처럼 잘 대해 구다사이. 뭐야 일본어가? 정말 조잡하다 씨. 존나 정확하다 씨. 그래요. 이렇게 말했는데 고종이 당신 딸인 줄 알고 있었어. 이제부터는 당신 딸과 함께 정사를 논의하겠어. 여기서 정사가 정사는 무슨 뭐야? 정사야? 이 새끼가 그 정치적 이야기지. 그래. 자, 고종도 원래 고종이 총명한 왕이었거든. 근데 네. 말년에 이렇게 망가지네. 그러게요. 참 안타깝네요. 자, 그래서 1905년 36세 때 이토 히로부미의 밀서를 고종에게 전달한 사건으로 전령도 많이 나오네. 전령도에 유배를 갑니다. 고종에게 보낸 밀서에서 나라가 이꼬라지가 난 것은 이또가 이제 고종에게 밀서를 보내죠.
나라가 이 꼬라지가 난 것은 다 고종 당신 잘못이다 됐어. 앞으로 친러파 다 몰아내고 친일파들 많이 등용해라 됐어. 그리고 우리 황제 아련하러 한번 와. 그럼 황제가 한일 동맹 조약을 맺고 아나타노 나라 지켜줄 거야 됐어. 이렇게 얘기한 거지. 문장 이 편지 족같이 썼는데 존나 그냥. 알로 보는 거지. 그렇지. 그냥 왕을 완전 개무시하고 그러니까 무례를 범한 거죠. 황제라고 스스로 이제 고종이 얘기했는데 황제한테 오라가라 한 거죠. 아니 굉장한 무례를 범했는데, 그러니까 이 밀서를 보자마자 고종과 신하들이 엄청난 대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종은 어쩔 수 없이 그 편지를 가지고 온 배정자를 이제 유배를 보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지만 눈물로 사랑하지만, 보낸 사랑하기에 떠나신다는 사랑하기에. 그리고 조금 당시에 또 신하들이 또 친러파들이 좀 있었으니까 일제를 견제하면서 이건 사실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야? 말도 안 되는 얘기였기 때문에 그걸 갖고 온 그렇지. 배정자 이또의 딸 배정자를 유배를 보냈다고 하는 거죠. 그러나 러일 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하고 이제 그러고 나서 이또 히로부미 개선장군처럼 조선으로 들어옵니다. 그렇죠. 들어와서 정부에다가 배정자의 석방을 요구합니다. 맨 처음으로 들어오자마자. 그러니까 뭐 어떻게 풀어줘야지. 이제 완전 일본이 청나라 제압했지, 러시아 제압했지, 일본 마음대로니까. 그래서 이제 풀려나게 되는 거죠. 고종의 아들 아까 얘기했던 영신왕 이은이 일본으로 나중에 이건 뭐 말이 유학이야. 유학인데 이때 이또 이게 무슨 유학이야. 이또 히로부미가 앞세워서 데리고 갔는데 그 말이 유학이지 이거 인질이지 인질. 그렇죠. 이때도 배정자의 역할이 컸다 그래요. 배정자가 이제 고종한테 가가지고 아들 내놔라 이렇게 했겠지. 그 전에 절대 안 해준다 그랬는데 하여튼 고종이 배정자가 계속 꼬시면서 데리고 가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이제 그렇게 배정자를 카바쳐주던 이또 히로부미가 우리 안중근 의사의 총에 맞아 죽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배정자가 식음을 전폐하고 병석에 눕게 됩니다. 이또 오빠, 아빠, 아이고야. 아니 오빠도 이거 아빠도 아주 그 개씨. 밥안 먹어. 밥상을 불리도록 하여라. 그렇지. 이렇게 된 거지. 뭐 여기 양아버지 아닙니까? 공식적으로. 그런데 또 공식적으로 양아버지, 비공식적으로 애인. 그러면서 후견인이면서도 보호막. 또 선생님이고 하여튼 평생을 존경했던 이또 히로부미가 비명 행사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또 히로부미가 죽은 그 다음 연도에 우리 한일 합방이 나서 나라를 빼앗기죠. 네. 그때까지 병석에 누워 있었다 그럽니다. 이 배정자가. 그러니까 충격이 그만큼 컸나 보지. 그런데 이 나라를 빼앗겼을 때 배정자가 병석에서 울면서 병석에 누워서 울면서 만세를 불렀다. 발자이 하늘에 계신 이또 아빠 몰라 하여튼 아빠 오빠 몰라 보고 계신가요? 반자이 아우 배고파. 이 기쁨을 이또 오빠에게 그렇지. 이런 겁니다. 그렇게 했는데 참 1900 그러니까 이또가 죽은 날이 1909년 10월 26일이고 그 다음 년대 한일 합방이 났으니까 1909년 10월 26일 그 70년 뒤인 1979년 10월 26일에는 박정희가 죽었네. 이또 히로부미 죽은 날과 박정희 죽은 날이 같네요. 그래요. 별걸 다 하는 일이죠. 근데 이 날이 박원순 시장이 당선된 날입니다. 또 10월 26일이. 그렇지. 그러면 대통령이 박원순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그래, 뭐 그건 그렇고. 여기 이제 이또가 죽고 나서 아까 뭐 1년 동안 병석에 누웠다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후 이제 털고 일어났는데 아마 그 충격 빠져가지고요. 호화사치 생활을 그때부터 하게 되고 쇼핑. 또 엽색 행각. 엽색은 이제 그 많은 남자를 만나게 되는 거지. 많은 남자와 아주 농도 깊은.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가산을 탕진하고 돈이 없으니까 이제 만주 일대를 떠돌며 독립운동가를 정탐 밀고해서 생계를 유지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일본 제국 외무부 공무원으로 활약하기도 했고 러시아로 나라가 밀정 활동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평생을 쌍년으로 사셨군요. 평생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후에는 남만주 일대에서 조선인 성향을 파악하고 독립운동가들을 색출하여 일제에 보고하는 밀정. 자, 그런데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밀정 생활을 하면서 옛날에 그 영광은 못 누렸잖아. 이또가 살아있을 때 그 영광은. 그렇지 좀 험한데 다뭐 돌아다닌 거지. 마적단 또 첩으로 들어가고 막 그랬죠. 근데 이때 배정자에게 다시 이또 히로부미 같은 후견인이 등장하니까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 헌병사령관 아카시 모토지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때부터 배정자는 아카시 앞잡이 이렇게
별명이 바뀝니다. 아카시 앞잡이로 불리며 밀정으로 다시 한번 맹활약을 했다. 어우 선수 은퇴할 뻔했는데 다시 복귀한 살려준 거예요. 거야. 아니 근데 나이도 많은데 그 헌병사령관이 참. 그러니까 아카시가 배정자의 어떤 그 뛰어난 옛날의 과거의 활약상을 듣고 이거 다시 써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아카시는 배정자를 헌병대 촉탁원으로 채용을 해가지고 1914년 1차 세계대전이 터지고 일본이 그 시베리아로 떨어졌습니까? 그렇죠. 이때 배정자가 일본군을 따라서 함께 종군을 하게 되는데 이게 아카시가 시켜서 나간 거죠. 이곳에서 아까 배정자가 그 마적단의 포로가 되기도 하고 또 거기서 이제 살림을 차리기도 하고 죽을 고비를 여러 차례 넘겼다 그래요. 어쨌든 그 일정 역할을 하면서 마적단의 정보를 빼돌려가지고 일본군에 갖다 바치는 이런 행동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후에 1918년 10월부터 1919년 10월 29일까지 만주 하얼빈 주재 일본 총영사관 직원으로 활동하기도 했고 1920년에는 조선 총독부가 만주 지역에 설립한 첩보단체 만주 보민회에 가입해서 활동을 했습니다. 야 이력서 꽉 차겠는데 이 꽉 여자. 찹니다. 꽉 차. 예. 1920년 일본군의 시베리아 출병 때 봉천 일본 제국 총영사관 직원으로 만주 시베리아를 오가며 군사 스파이로 활동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주에 있으면서요. 배정자는 자기가 쓰는 거 배정자 실기에서 아까 여기 만주 보민회에 가입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네. 만주 보민회 고문이었거든. 근데 이 만주 보민회가 뭐였냐면 친일파 단체였지. 그렇죠. 그러면서 만주에 있는 독립운동가 색출하고 막 일본군한테 꼬지르고 이런 역할을 한 게 바로 이 보민회인데 배정자 실기에서 배정자는 뭐라고 썼냐면 자기는 보민회에서 정말 열심히 조선을 위해서 일했다 이거야. 그런데 만주 보민회 최창규라는 인간을 보민회 총무로 자기가 채용을 했는데 이 최창규가 조선 독립 토벌부대를 만들어서 만주의 한인들을 함부로 죽여서 자신은 죄가 없는데 배정자 자신은 죄가 없는데 이 최창규 때문에 보민회가 악질 친일파 단체를 몰리고 만주에서 돌아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배정자 실기에서 나는 죄가 없다는 거를 자꾸 이렇게 알리는 거지. 최창규한테 뒤집어 씌운 거네. 최창규 뒤집어 씌는 거죠. 그러니까 보민회 고문이었던 자신의 죄를 일부러 자신의 책에서는 누락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 배정자 실기를 보면요. 밀정 역할을 했지만 조선을 위해서 나중에는 그러니까 이토한테 실망해서 이토 히로부미한테 자신을 이용한 이토 히로부미한테 실망해서 조선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다. 뭐 학교도 세우고 만주에 가서 없이 사는 조선인들을 위해서 땅도 개간하고 돈도 갖다 주고 이렇게 쓴 거예요. 나쁜 년. 에휴. 지가 잘못한 건 아는 모양이지. 백선엽도 비슷한 똑같은 내용이잖아. 신일파들이 뭐 하는 짓이 다 그렇지. 그런데 배정자가 만주에서 어떤 친일 행동을 했냐는 것은 기사에도 나옵니다. 독립신문 1920년 5월 8일자 배정자는 작년 하비빈에서 여기서 하비빈 하얼빈이죠. 다수의 동포를 적에게 잡아주고 협잡을 하고 봉천으로 도망하여 와서 봉천 동포의 사정을 적 영사관에게 고하여 동포에 받는 곤란이 막심하에다. 언제까지나 이 가살의 요녀 배정자의 명을 그대로 두겠습니까? 라는 내용의 기사가 실려 있습니다. 야, 그러니까 이 기사에서 요녀라는 표현을 잘 안 쓸 거 아니야. 이 요녀 배정자라는 이름으로 영화가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원래 배정자 별명이 요녀입니다. 네. 그래서 요녀 배정자라는 영화로 2편 정도 속편도 하나 나왔죠. 김지미가 주연한 배정자 다시 한번 영화 만들어 드렸는데 그 스토리 나오겠는데. 김수임이나 배정자 괜찮잖아. 그렇지. 근데 배정자로 영화를 만들려면 이건 그냥 에로 불러가면 돼. 뭐 독립 뭐 광복 뭐 일정 필요 없어. 그냥 에로 불러가면 돼. 다 벗기면 돼. 복만대 감독님 잘 들으세요. 배정자 영화 만들면요 최소한 섹스씬이 30번은 나와야 된다. 그치. 30번은 나와야 된다. 그러면 2시간짜리 런닝타임 잡고 아이, 그럼. 30번을 집어넣으려면 그럼. 이거 충분히 이런 거 아니야. 무슨 얘기하다가 진지하게 무슨 논하다가 갑자기 엎어져 있고 뭐 하다가 엎어져 있고.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봅니다. 야, 근데 이 역할을 할 사람이 있을까? 그 50이 넘어서의 역할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요. 자, 조선으로 귀국 후에 다시 경찰부 촉탁으로요. 만주 몽골로 떠나서 거기에 살고 있는 조선인의 정황을 파악하고 1924년 귀국합니다. 그리고 1927년 58세 나이로 은퇴를 합니다. 그러니까 길고 저기 만주로 갔다가 조선을 귀국했다가 다시 또 가는 만주로 거야, 갔다가 마지막에. 이제 1927년에 은퇴를 한 거죠. 그 길고 길었던 마타리 생활을 종료를 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1940년에요. 조선인 여성들을 위안부로 끌고 갈 때 찬성 연설을 하는 등의 친일 행가가 여전히 일삼습니다. 조선의 처녀 및 부녀자들을 징집하면서 이런 이름을 붙여버립니다. 군인 위문대.
이름을 붙여가지고요. 남양 군도까지 끌고 와서 일본군의 성놀이객감 역할을 하라는 강요를 합니다. 자, 이런 거지요. 지금 배정자가 27년 58세의 나이로 은퇴했는데 40년 되면 나이가 70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70 나이 처먹고 우리 조선 백성, 조선인 여성들을 위안부로 강제로 끌고 가가지고 일본군 성놀이객감 역할을 하라면서 강요를 했다는 얘기야. 그렇죠. 그런데 이 박사, 우리 문제된 교과서, 교학서 교과서에서 이거를 어떻게 쓰고 있어? 끌고 간 게 아니고 따라갔다. 따라다녔다라고 이 얘기해요. 개새끼들이 말이야. 그 땅으로 쓰고 있으니까 어떻게 그런 교과서를 우리가 애들한테 가르치는 게 이 말입니다. 좀 답답한 얘기지. 터지네 아주. 자, 그래서 결국 광복 후에 한국 정부가 들어서고요. 아직까지 아쉬운 반민특위가 설치가 됩니다. 당연히 배정자는 체포가 돼서 법정에 서게 됩니다. 배정자가 잡히기 전에는요. 반민특위에 잡힌 여자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의 첫 공판에는 정말로 많은 여성들이 재판을 참관합니다. 이 반민특위에 잡힌 여성이 거의 나중 다 합쳐서 한 4명 정도 되는데 배정자가 1빠따였습니다. 그렇죠. 1빠따고 그 뒤로는 쭉 안 잡히다가 결국은 잡혔는데 우리가 저 구성의 특집 때 반민특위 얘기 한번 같이 합시다 이랬는데 네. 가보니 우리 반민특위 얘기를 존나게 많이 했어. 그치. 존나게 많이 해서 그 전 방송 들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하는 건 뭐 반복되니까 어쨌든 반민특위가 실패함으로써 우리가 역사 바로 세우기 첫 단추가 실패로 돌아간 거죠. 그렇죠. 그게 만약에 제대로 잡아서 친일파들 처단했으면 그때 친일파들이 다 사라지고 지금 우리 대한민국 군대상 이렇게 정말 말도 안 되는 또 박정희 같은 사람이 박근혜 같은 사람이 대통령이 될 수 없는 그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렇게 다 처단했으면 어떻게 박정희가 다시 정권을 잡을 수 있겠어. 말이 안 되는 거죠. 정산되지 못한 과거사가 지금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는 거죠. 그 반민특위를 못하게 그렇게 방해한 게 바로 이승만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승만을 국부로 어떻게 그게 국부야. 그 독재자에다가 이렇게 반민특위를 와야 하는 민족 반역자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그 민족 반역자 묘소에 가서 머리를 숙이고 계시니 욕을 안 할 수가 없어. 기승전 안으로 끝나는. 자, 아까 얘기했던 그 첫 공판은요. 손자 전성헌도 있었습니다. 전성헌 누구냐면은 전유아의 아들입니다. 아까 말했던 우리 저 첫사랑 전재식의 전재식과 배정자 사이에서 난 아들. 배정자는 이 반민특위 재판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차라리 죽으려면 전유아의 무덤 앞에서 죽고 싶소. 나는 다시 지옥 같은 형무소에는 들어가 싶지 않아. 라고 했는데 그럼 씨발 그럼 네가 잡아놓은 그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은 감옥에 가고 싶어서 갔냐? 빌어먹은 개 같은. 그러니까 지는 지옥 같은 형무소라 그랬는데 그렇겠지 아무래도. 아니 그런데 말이죠. 반민특위가 얘들 친일파 잡아가서 우리는 고문 같은 거 안 했어. 네. 그런데 지들은 독립운동가 잡아가가지고 서대문 형무소 끌고 가서 얼마나 모진 고문을 가했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가 잡아놓은 그럼 독립운동가들은 뭐가 돼? 자기 관점에서 개씨발년 자기가 고문을 했으니까 나도 잡혀갔으니 고문 당해갔거니 하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해요. 재판장이 그의 죄를 쭉 나열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끝까지 돌아다니다가 해외에서 해방을 맞았으니 참 불행하군. 이렇게 얘기를 하자. 에휴, 이 늙은 것을 죽이지는 마시오. 아들 유아의 무덤 앞에서 죽었으면 소원이 없겠네. 방금 세작이 말이죠. 재판장이 그 죄를 쭉 나열했다 그랬잖아. 네. 그래서 말입니다. 제가 재판장이 말한 그 죄 지은 걸 저도 한번 나열하려고 자료를 갖고 왔는데요. 존나 깁니다. 길어서 다 못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죄가 그만큼 많았다는 얘기겠지. 네. 그리고 제가 여기 읽는데 문제가 있는 게 C8 전부 한자야. 한자에서 또 글씨가 봐봐. 졸라 작아. 지금 보이지가 않아. 그리고 이제 옛날 거니까 세로로 다 써있네. 옛날 거 새로 써였고 이게 다 뭉그러져 가지고 제가 여기 반민특위 재판정에서 재판장이 정확히 설파한 배정자의 죄목이 무엇인지 알려드리려고 그랬습니다만 지금 일단 너무 많아요. 너무 많고. 공판 기록을 갖고 오신 거예요? 네, 공판 기록이에요. 네. 너무 많고 일단은 어렵습니다. 내가 새끼 이런 거 찾느라고 늦었단 말이야 이 새끼들아. 써먹지도 못할 자료. 아이, 자, 아까 얘기한 대로 아까 방송 초반에 언급하셨습니다. 재판장이 사진을 들어보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젊었을 때 이쁘긴 했구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배정자가 말없이 자기의 쪼글쪼글한 주름을 어루만졌다고 합니다. 이때 나이가 말입니다. 한 80 가까이 됐다고. 80 가까이 됐는데 재판장이 옛날 사진을 딱 들면서 야, 젊었을 때 이쁘긴 이뻤네 라고 했으면 대단히 정말 이뻤다는 얘기고 이 배정자가 그 말을 듣고 말없이 쭈글쭈글 자기 주름을 만졌다는 것은 자기의 그 화려했던 아직도 해안이 이제 확 밀려오는 거죠. 밀려오는 거지. 영화 필름처럼 그렇지. 주마등처럼 짜자자자자. 내 밑을 그렇게 많이 왔다 갔다 했던 수많은 남자들 넣다 뺐다 했던. 그렇지 찌그덕찌그덕 했던 그 많은 사람들이 생각나
자글자글하면서 내 주름 지금 내 자글자글한 주름이 예. 이 주름이 사실은 말이지 네. 얼굴에 있지 말고 밑에 가 있어야 돼. 야이씨. 저기 복만대 감독님 저희 컨택해 주세요. 안타깝다. 네. 아마 여러 가지가 교차하면서 지나갔을 거예요. 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 가악한 여자가요. 나중에 반민특위가 결국에 와해가 됩니다. 이 와해가 된 후에 기자와 대화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조국이 해방되던 날 기쁨에 눈물을 흘렸다. 물론 이 또 오빠인지 아빠인지 돌아가셨을 때도 눈물을 흘리긴 했지만 요건 비밀이고 내가 일본의 밀정이라고 비난하지만 나는 지금 why not 아니면 말고 아무 기억이 없다. 누가 진심으로 일본을 위하고 조국을 배반하겠는가? 나? 그때의 상황으로서는 어쩔 수 없었던 일이었다고 본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이게 이제 친일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변명이죠. 네. 야, 그때 상황에는 어쩔 수 없었어. 누가 가도 친일했을 거야. 이런 것들이 유명한 시인 누구지? 친일파 시인. 서정주가 자기의 친일을 변명하면서 한 말도 일본이 패망할 줄 몰랐다. 이런 얘기 했잖아.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 변명은 말입니다. 지금까지 통용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친일파라고 손가락질 당하는 정부 아닙니까? 지금 정부가. 네. 거기 김무성 씨도 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만은 김무성 씨 아버지가 친일이라는 이야기도 있잖아. 네. 근데 그 사람들이 지금 역사 교과서 바꾸고 이렇게 하는 이유도 그때는 어쩔 수 없었다. 이런 걸로 이거 무마시키려고 자꾸 이런다고. 그래서 그 새누리당 당시 한나라당이지. 한나라당 애들이 이 친일파 이 작성하는 거. 친일 책자 만드는 거. 예. 그거 다 돈 다 폐지시키고 법안 폐지시키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들 다 이런 거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아직도 끝나지 않은 친일파하고 우리 싸움은 아직도 끝나지 않은 전쟁이다. 이렇게 우리 100년 전도 그랬잖아. 그렇지. 레지스탕스들하고 친일파의 싸움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또 후세가 그 80년대 그리고 90년대 초반까지 그리고 70년대 있었던 민주화 운동 그리고 그 민주화 운동을 탄압했던 그 사람들도 몰랐겠지. 그 군사 독재 정권이 오랫동안 갈 줄 알았겠지. 똑같이 변명하지 않을까. 그래서 잘 정리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어제 오늘 아주 새벽에 올라온 구성애 특집에서 나왔습니다만은 구성애 선생이 뭐라고 해서 최병국 검사의 그 눈을 그 광결이 눈을 잊을 수 없다 그랬지 않습니까? 네. 최병국 검사 뭐야? 지 공부 많이 해가지고 지식인이 돼가지고 사회 권력을 지는 사람이 돼가지고 전도 안에 똥꼬 빠른 거 아니야? 그렇죠. 이것도 뭐 완전히 어떻게 보면은 옛날에 친일파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는데 이런 사람들이 21세기 들어가지고도 국회의원을 하는 민주화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도 국회의원을 하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얘기겠죠. 이 박사 말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어쨌든 배정자가 이렇게 변명을 했을 때 자기 잘못을 뉘우치지 않은 거죠. 이렇게 변명을 했을 때 이를 지켜보던 옆에 손자 전성은이 할머니한테 용서를 빌어라. 이제 와서 자백하라. 이렇게 다그치기도 했다 그래요. 얼마나 오죽했으면. 그러니까 자기 이제 손자가 자기 할머니 그 재판정에도 반민특위 재판정에도 참가했잖아. 그렇죠. 그런 걸 보면서 우리 할머니가 나를 위해서 얼마나 애쓰는 건 알지만 나중에 정말 배정자가 이 손자 전성환을 위해서만 살았거든. 근데 나를 위해 고생한 건 알지만 그건 그거고 할머니가 친일했는 건 조국을 버린 건 조국을 버리고 배반한 건 그거들 인정해야 될 거 아니야. 그 얘기를 하는 거지. 지금 박근혜 대통령은 이런 배정자의 손자만큼도 못하다는 얘기죠. 자기 아버지의 친일이나 독재를 부정하고 있으니까 정말 답답한 겁니다. 어쨌든 이 이승만과 친일파들의 활약으로 반민특위가 와야 되죠. 와야 되니까 배정자도 당연히 출소를 하게 됩니다. 출소 후에 숨어 살았다 그래요. 숨어 살아야지 뭐 지가 어떻게 뭐. 그리고 6.25 전쟁 중인 1951년에 성북동 자택에서 82세의 나이로 사망했다. 천수를 다 누리고 왔네. 아유 오래 살았지. 근데 죽은 날도 1951년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1952년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어쨌든 천수를 누리면서 살았다. 그러나 배정자가 다른 친일파들하고 다른 점이 있어요. 다른 친일파들은 이 반민특위가 와야 되고 나서 다시 대한민국의 어떤 엘리트가 돼가지고 소위 고위 관료가 돼가지고 다시 한번 떵떵거리며 살았거든. 근데 배정자는 그런 건 없었다. 광복 후에 다시 권력을 쥐지 못하고 쓸쓸하게 노년을 맞았다. 이거는 근데 배정자가 너무 고령이었으니까. 고령이었고 그리고 우리 저기 승만이 형 근처에는 또
배정자를 뛰어넘는 수많은 여자들이 있었잖아. 그러니까 쭈글쭈글한 우리 80세 배정자 씨 승만이 형에게 사랑을 못 받은 거지 뭐. 배정자 나랑 동년배인데 C8 승만이 형으로 봤을 때는 배정자의 활약상을 들은 그 수많은 후배 여성들이 있었을 텐데 듣지 않았겠어요? 그럼 그렇다고 봅니다. 어쨌든 배정자 이야기를 이렇게 배정자의 죽음으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배정자가 죽었지만 계속 말씀드린 대로 친일파들은 아직도 살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박사 어때 배정자 특집? 저희가 EJ 방송 왜 하냐고 얘기 들었을 때 이제 왠지 모를 의무감 같은 게 생긴다고 얘기하면서 항상 했던 말이 그 후손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선조가 되고 싶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 기본이 되는 게 개인적으로는 자식을 부끄럽지 않게 하는 부모가 돼야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저는 뭐 아직 부모가 안 됐지만 수많은 기성세대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 위해서 여태까지 살았는데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뭐 네가 전쟁을 겪었느냐는 얘기와 함께 굉장히 이제 젊은 사람들의 주장들을 종북 좌파로 몰아가는 얘기의 하나죠. 그런데 그런 말씀을 하실 때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 위에서 그렇게 힘든 삶을 사시고 뭐랄까 약간 좀 비겁한 삶을 사셨던 분들이란 거를 이 후손들이 알았을 때 그에 대한 고마움과 그런데 그에 대한 부끄러움이 동시에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은 그 후손들이 가지고 있을 그런 둘 양자 간의 고민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그 후손들에게 조금 가난하고 힘들더라도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사는 게 더 옳은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게 만드는 게 진정한 기성세대, 부모, 선조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아까 이 작가가 계속해서 얘기했지만 친일파 청산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요. 이 친일파를 제대로 청산하기 위해서는 역시 제대로 된 역사를 바로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잘 힘을 가지고 있어야지 저들이 하는 얘기가 그저 소수가 하는 헛소리다 라고 얘기해서 방치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은 저들이 힘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저들이 아직 기득권을 놓지 않았기 때문에 저들의 얘기가 아주 소수의 정말 지나쳐도 될 수 있는 얘기가 될 때까지 그때까지 계속해서 그런 친일파를 청산하기 위한 그리고 이후에 있었던 그 군부독재와 반자유민주주의 세력들에게 일침을 날릴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이 그런 교육이 계속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시작. 친일 논란 나올 때마다 이런 얘기 나옵니다. 친일파들의 어떤 변명 같은 거죠. 우리는 그닥 그렇게 적극적인 부역을 하지 않았다. 우리도 그 안에 있는 강제적인 부역을 한 사람의 일부다. 이때 당시에 고통을 직접 감내하면서 나라를 지키려고 했던 분들은요. 지금도 고통을 마주보고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고통을 전가하면서 오로지 자기의 안위만을 위해 살았던 우리는 이런 사람들 친일파라고 부릅니다. 이 사람들은 여전히 잘 살고 있습니다. 아까 이 작가가 방송 초반에 얘기했습니다. 배정자는 자료가 없었다. 그만큼 잘 숨기고 살고 있습니다. 그럼 그들의 후손인 친일파들은 과연 어떤 짓을 하고 있을까요? 친일파 이혜승의 손자 이우영 그랜드 힐튼 호텔 사장이 있습니다. 나라를 상대로 땅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걸었다 패소했습니다. 청주 민영은의 후손은 2011년 소송을 했다가 결국엔 패소를 했습니다. 그럼 전부 다 이겼냐? 아닙니다. 식민사관을 전파했던 이진호의 후손은 승소를 했습니다. 아직까지도 역사는 정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는 답 말고 저희가 듣고 싶은 거는 이 답입니다. 그러지 않았어야 했다. 이상입니다. 예, 이거 배정자라고 하면 우리가 앞에다 항상 붙이죠. 나라를 팔아먹은 배정자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 생각해 볼 게 이겁니다. 지금은 나라를 팔아먹는 그런 사람이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민영화 해가지고 외국 자본에 우리 공공재를 팔아넘기는 것은 나라 팔아먹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고요. 그런데 결국은 말이죠. 이게 과거 일제시대랑 다르잖아요. 일제시대 때는 무력으로 우리가 주권을 빼앗겼고 그 무력으로 주권을 빼앗길 때 그 협조한 사람들이 바로 이 친일파 나라 팔아먹은 배정자 같은 사람인데 지금은 말입니다. 지금은 뭐니 해도 우리의 투표로 우리의 권리를 내세우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권력자가 나라를 팔아먹으려고 해도 우리가 투표로서 그걸 막으면 되죠. 근데 결국은 이런 건 뭐냐면 결국은 우리가 행사한 투표가 나라를 팔아먹는 사람들이 나라를 팔아먹을 수 있게끔 만드는데 일조한
우리도 어쩌면 나라 팔아먹는데 일부 동조하는 그런 사람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의 투표권이 소중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인지하면서 이제 몇 개월 안 남았습니다. 지방선거 몇 개월 안 남았는데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는 꼭 나라 팔아먹는